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한 10여 년 동안 정말 정신없이 일에만 매달리고 살았습니다. 아마도 무언가 허전한 마음에 일에만 매달리다 보면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예전의 아픈 기억도 추억으로 돌아오네요. 그래서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의 진짜 인생을 살아보려 합니다. 써나가다 보면 다시 가슴이 아파지겠지만 이 글을 쓰면서 다 훌훌 털어보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서 자식들의 공부를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신 거였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부모님은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셨지만 가난한 우리 집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자식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서 모두 공부를 잘했습니다. 특히 저는 전교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저만 봐도 하루의 피로가 풀린다며 언제나 저를 끔찍하게 대해주셨네요. 특히 엄마는 항상 저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만 생각해라. 다른 생각 말고 너 잘 될 생각만 해. 너 뒷바라지는 어떻게 해서든 아빠랑 엄마가 해줄 테니까. 알았지? 저는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속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매일 고생하시는 엄마 앞에서 차마 눈물을 보일 수 없어서 울 수도 없었지요. 그리고 드디어 고등학교 졸업반에 대학을 선택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의대를 가고 싶었어요. 물론 점수도 됐고요. 하지만 막상 의대를 가려고 보니 집안에 가진 돈이 너무 없었습니다. 제가 의대를 가버리면 동생들은 대학을 못 갈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며칠을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네요. 하물며 현재 상황으로는 의대에 가서도 제대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도 고민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학기 장학금을 준다는 대학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물며 약대였기에 졸업 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학과였지요. 물론 아쉬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전액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들어가자 집안에도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도 원하는 대학에 다들 잘 들어갈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들 장학금을 받고 학교 다니며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네요. 그러니 집안도 점점 안정되기 시작한 거죠. 부모님께서 학비의 부담을 덜어내자 집안에 돈도 모일 수 있었고, 그러니 우리 집도 어느새 보통 사람들처럼 살 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목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낳는 아이에게는 저처럼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내 아이는 절대 돈 걱정 없이 살게 하고 싶었거든요. 우선 저는 대학에서도 독하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비록 형편 때문에 의대를 포기하고 약대를 갔지만 약대에서도 특출난 사람이 되고 싶었네요. 그리고 바램대로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하고 누구나 원하는 좋은 약국에 취업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더군요. 내가 꿈에 그리던 것을 이루기에는 현실적인 벽이 너무 컸습니다. 제가 받는 월급을 가지고는 부자는커녕 평범하게 살기에도 힘들더군요. 그래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어느 날은 약국으로 한 사람이 찾아온 날이 있었어요. 결혼정보회사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가입을 권하더군요. 처음에는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사람까지 돈으로 사기에는 그때는 너무 젊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정보 회사에서는 그 뒤로도 꾸준히 연락이 오더군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약사님, 제가 정말 좋은 자리가 있어서 약사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전화해요. 상대는 의사이고요. 집안도 좋아요. 이미 전공이라 앞으로 탄탄대로고요. 그런데 사모님이 너무 똑똑한 여자를 바라세요. 그래서 몇 번 선을 봤는데 다 싫다고 하시네요. 이 자리는 정말 약사님이 딱이라서 제가 강력히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부담스러우시면 소개팅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만나만 보세요. 정말 아까운 자리입니다. 귀가 솔깃하더군요. 전공의를 통과한 의사의 부자 집안이라는 말에 저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네,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시니 저도 차마 거절을 못하겠네요. 정말 이야기하신 대로 소개팅하는 심정으로 나가볼게요. 잘 안 돼도 제 욕하시면 안 돼요. 저는 속으로는 좋았지만 마지못해 나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기뻐하듯이 나가면 저의 속물근성이 탄로날까봐 일부러 감추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꼭 잘 되실 거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그렇게 며칠 후 제가 선을 보게 된 겁니다. 저는 그날 생전 처음으로 호텔 커피숍을 가게 되었어요. 이런 곳에 누가 오나 했더니 저 말고도 몇몇이 선을 보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각보다 30분이나 지났는데 상대는 나타나지를 않더군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래도 내 생애 첫 선인데 처음부터 퇴짜를 맞기는 싫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오기가 들더군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건지 화가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무려 1시간가량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항상 책을 들고 다녔기에 지루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잘 되기 위해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기만 하면 욕을 한마디 해주고 나와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남자가 헐레벌떡 달려오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지요. 갑자기 응급환자가 와서 처치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 본 그 남자는 정말 잘생겼었습니다. 제가 1시간을 기다린 것에 대한 분노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 녹듯 사라질 정도였어요. 아니에요. 의사시면 당연하죠. 그래도 미리 이야기라도 좀 해주시지. 언제 올지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가려고 하려던 참이었어요. 저도 옷 갈아입고 나오다가 갑자기 응급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정말 경황이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연락이라도 해놨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해요. 일단 나가시죠. 제가 사죄하는 의미로 근사한 저녁을 사겠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남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남자는 자주 오는 곳인 듯 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주문까지 마쳤고요. 이 집은 이게 제일 맛있어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주문을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멋진 모습에 첫눈에 반해서인지 뭘 해도 멋있어 보였어요. 아마 다른 남자가 그랬으면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겁니다. 대략 소개해준 사람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의대 지망생이셨는데 가정형편 때문에 약대를 가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인이라는 이야기는 못 들었네요. 어떻게 일단 저와 계속 만나보시겠습니까? 저는 처음 뵙자마자 그쪽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직하고 직설적인 이야기가 기분이 나쁘지 않더군요. 하물며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해보니 자기 분야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학업을 하다 보니 여자를 사귈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제 전공의 시험도 통과해서
좀 여유가 생겼네요. 우리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맛있는 저녁도 함께 먹어요. 비록 멋들어진 말은 아니었지만 솔직하면서도 가식 없는 말에 끌렸습니다. 그래요. 저도 비슷해요. 여태 공부만 하느라 연애도 제대로 한 적 없어요. 대신 내가 좀 서투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남자를 제대로 사귄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영화나 TV에서 나오는 불꽃 같은 연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항상 만나러 가기 전에 은근히 설레기도 하고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네요. 남자는 사실 그리 로맨틱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화하는 내내 병원에서 있었던 일, 자기 전공 분야의 새로운 학설에 대해서 저에게 쉬지 않고 떠들어대기 일쑤였어요. 이런, 제가 너무 내 이야기만 하고 있었네요. 재미없으시죠? 온종일 일에 치이다 보니 대화할 거리가 일밖에 없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재밌게 듣고 있어요. 저도 한때는 의사가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당신을 통해서 의사들의 생활을 알 수 있어서 즐겁네요. 간접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만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가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시네요. 제가 잘 만나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친구 집에 놀러 간다는 기분으로 와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은 거였습니다. 본인이야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저로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운 자리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싫다고 할 수도 없었지요. 네, 어차피 한 번은 뵈야 하니 간단히 저녁 먹으면서 뵙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혹시 어머님 어떤 거 좋아하세요? 처음 집에 찾아뵙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최대한 남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려고 밝은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빈손으로 오셔도 돼요. 정말 꼭 뭐라도 들고 오셔야 한다면 차라리 꽃 한 다발만 사오세요. 저희 엄마 취미가 꽃꽂이예요. 집에 항상 꽃을 장식해 놓으셔서 꽃 가져오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며칠 후 저는 남자의 집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물론 손에는 꽃다발을 한아름 들고 문 앞에 섰지요. 남자의 집은 꽤 큰 부잣집 저택이었어요. 담장이 높게 쳐 있고 대문이 어디인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남자와 함께 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니 주차장에서 마당으로 연결돼 있는 제법 큰 저택이었네요. 마당에서 건물의 문까지 걸어가는데 정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더군요. 이런 고급스러운 집에 처음 와봐서 그런지 아니면 생전 처음으로 사귀는 남자의 부모님을 만나서인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떨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는 많이 안 막혔어요? 어머, 꽃을 이렇게나 많이.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대한 밝게 인사를 하려 했지만 그래도 떨리는 마음 때문에 목소리가 너무 가늘게 나와버리더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래, 우리 아들이 잘해줘요. 워낙 여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라 이해 좀 해줘요. 여태까지 공부만 하느라 공부 빼고는 잘하는 게 없어. 저는 어머니의 농담 어린 목소리에 그제야 떨리는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네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저는 휘황찬란한 실내 장식에 주눅이 들고 말았어요. 정말 TV에서나 나올 법한 각종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가득한 집이었거든요.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를 정도로 번쩍번쩍한 가구들이 가득했습니다. 배고프지요? 우리 먹으면서 이야기합시다. 아줌마, 우리 식사 준비 다 됐죠?
집에는 가정부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긴 이렇게 큰 저택을 매일 청소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닐 테지요. 어쨌든 저는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식탁에 앉아서 처음으로 남자의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본 순간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네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하더군요. 사실 내가 결혼정보회사에 우리 약사님 끼워달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우리 약국의 단골 손님이셨습니다. 평소에 주변 분들에게 건강식품을 선물로 주셔서 저희 약국을 자주 드나드시던 손님이셨어요. 워낙 많은 약을 주문해 주셔서 오실 때마다 친절하게 약 섭취하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다 보니 꽤 친분이 있기도 했지요. 내가 약사님이 마음에 들었는데 직접 얘기하면 거절을 하실까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불쑥 아들 얘기하면 실없는 여자 같아 보일까봐 그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놀랍기는 했지만 그래도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분이어서인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니, 엄마는 그러면 나한테 이야기라도 해뒀어야죠. 나도 여태 몰랐었네. 얘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너는 그냥 병원 일에만 신경 써.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날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남자의 어린 시절부터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운지 연신 미소를 지으며 아들 자랑을 하시더군요. 하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속 한번 썩이지 않고 당당히 의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우셨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소 과장된 이야기를 해도 그냥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드렸지요. 식사는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온갖 맛난 음식들이 가득한 밥상을 보니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더군요. 하물며 너무 긴장한 탓인지 음식이 잘 넘어가지를 않았네요. 그래, 음식은 절제하면서 조금씩만 먹어야 해. 나는 많이 먹어서 뚱뚱한 여자들 보면 이해가 안 되더라. 짐승들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절제력이 없는지. 평소에 가끔 폭식하는 저였기에 뜨끔한 생각이 들었지만 마침 그날 음식이 잘 들어가지 않아 조금씩만 먹은 게 다행이었네요. 그렇게 정신없는 식사 시간이 끝나고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찻잔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게다가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차였어요. 요즘 인기 있는 차예요. 먹으면 몸의 노폐물도 빼주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대요. 정말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는 것이 없는 어머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자가 잠깐 통화를 한다고 방으로 올라가자 어머니는 저에게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차를 마시는 내내 무언가 이야기를 하려다가 많은 듯 했는데 마침 남자가 없어지자 바로 이야기를 꺼내셨네요. 사실 내가 우리 아들 결혼을 좀 서둘렀으면 했어요. 좀 당황스럽겠지만 약사님만 괜찮으시면 바로 나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쪽 집안 사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돼요. 아들이 이제 막 전공의가 되었는데 괜히 시간 끌면서 시간 낭비 안 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전공이 되었으니 이제 유명한 의사가 되려면 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안정적인 가정이 필요하잖아. 약사님이 마음의 결정을 내려줘요. 순간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바로 답을 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보니 어머니 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서로 병원으로 약국으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제대로 연애도 할 시간이 없는데
차라리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물며 제 오랜 소원인 부자가 되는 길이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 결혼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오느라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바로 현실에 마주쳐야만 했네요. 24평의 조그마한 아파트에 5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처음으로 전세를 올 때 너무나 기뻐하던 집이었지만 이미 장성한 아이들 3명과 부모님께서 함께 살기에는 턱없이 좁은 공간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저녁 마음을 굳히고 엄마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귀는 의사가 있는데 그쪽 집에서 결혼을 서두르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 너도 벌써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되었구나. 사람은 괜찮지? 시어머니 될 사람은 어때? 만나는 본 거지. 저는 엄마를 안심시켜드리려고 최대한 좋게 이야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착실한 사람이고 어머님도 좋은 분 같아요. 저에게 잘해주세요. 하지만 그 말을 들었음에도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미안하다. 엄마가 너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 들으면 기뻐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돈 걱정만 드는구나. 그쪽 집안에 맞추려면 돈이 꽤 들 텐데 이렇게 좋은 날 돈 걱정부터 드는 이 엄마가 너무 한심해서 눈물이 난다. 아니에요, 엄마. 그쪽 집안 돈 많대요. 아무것도 필요 없대. 결혼 준비도 그쪽에서 다 준비한다고 하니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것 없대요. 그날 밤 저랑 엄마는 옛날 생각이 떠올라 참 많이 울어야 했네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자 남자의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생각은 해봤어요? 괜히 고민하지 말고 그냥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네, 어머님. 어제 저녁에 집에서 상의 드렸어요. 부모님도 허락하셨고요. 그래요? 잘했어요. 그럼 오늘 당장 집에 들릴 수 있어요? 결혼 준비는 내가 다 해줄 테지만 미용실이랑 마사지는 나랑 같이 예약을 하러 갔으면 좋겠네. 신부가 가장 예뻐야 하니까. 결혼식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매일 피부관리랑 마사지 받자꾸나. 그렇게 퇴근 후에 찾아뵙고 함께 들어간 마사지 가게는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받아보는 마사지에 놀라웠고 한 달 이용 금액이 내 월급 정도라는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니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내가 너한테 집안일을 하라고 시키진 않을 테니 시간 날 때마다 교양 수업을 꾸준히 받도록 해라. 내가 직접 이야기해 놓을 테니 퇴근하고 1~2시간씩 배우면 될 거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살아가는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꿔야 한다는 게 참 힘들더군요. 그래도 이러한 가정도 내가 평생 부러워했던 삶이었기에 그리 즐겁지는 않았지만 꾹 참고 하루하루 묵묵히 신부 수업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둔 며칠 전 작은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남자 집에 드나들면서 신부 수업을 받던 때였는데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해야 하니 많이도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 꿈을 이루는 일이니만큼 모든 것을 다 바꿔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의 어머님께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예, 이거 어머니 가져다 드려라. 내가 필요가 없대도 굳이 백에 넣으시더라. 괜히 신랑이 하기 싫어서 그냥 가져왔는데 네가 가져다 드리거라. 참, 아무리 돈이 없기로서니 이왕 돈을 주려면 좀 깨끗한 돈으로 넣어놓을 것이지.
꼬질꼬질한 돈 상태를 보니 정말 마음이 확 상하는구나. 어머니한테 돈 필요 없다고 다시 분명히 말씀도 드리고. 아마도 엄마가 딸 시집을 보내는데 한 푼도 돈을 안 쓰는 것에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나 봅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돈을 보니 엄마가 비상금으로 모아놓으신 돈인 것 같더군요. 아마도 엄마한테는 전 재산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어디에서 빌리시기도 하셨겠지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될 분은 그런 마음엔 안중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상태의 돈에 기분이 나쁘다 하시더군요. 아마도 그때 이후로 저는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구나를 느꼈던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나도 부자가 되려고 했지만 막상 부자들의 삶에 다가가 보자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는 너무도 다른 생활 방식에 점점 지쳐갈 때였네요. 그날 저는 차마 그 돈을 엄마에게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돌려보낸 것을 알면 아마도 평생 엄마의 마음에 상처로 남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소고기를 잔뜩 사들고 온 가족과 오래간만에 즐거운 식사를 하였습니다. 거의 한 달여 동안 신부 수업을 한다고 이리저리 시달리다가 그날은 식구들과 오래간만에 웃고 떠들며 마음껏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니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마음 한편에는 내가 앞으로 계속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다시 잡아야 했지요. 이제는 다시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멀리 와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선택한 길에서 최대한 행복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간이 흘러 결혼식을 올렸지요. 결혼식 당일 남자의 집에서는 연신 웃음꽃이 피었지만 대조적으로 우리 집은 눈물바다였어요. 엄마는 연신 울어서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참지 못하셨지요. 시어머니는 일찍 사배를 하셔서 혼자 사셨기에 우리의 신혼집은 그냥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저도 의뢰 그럴 것이라 생각을 했기에 그리 놀라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혼여행도 남편이 워낙 바쁜 의사였기에 간단히 강릉의 바닷가가 보이는 호텔에서 이틀을 보내는 것으로 대신하였죠. 신혼여행 제대로 못 가서 미안해요. 나중에 내가 시간 될 때 여행 자주 가도록 합시다. 남편은 그런 부분에서 저를 달래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그때부터 이 결혼을 정말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기에 여행 자체가 그리 편하지 않았네요. 여행의 중간에 또 하나 발견한 사실은 남편이 엄청난 마마보이였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거의 하루에도 몇십 통을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더군요.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 과부가 돼서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키웠을지 상상이 갔지요. 하지만 이제 저와 결혼을 했으니 차츰 나아지겠지 하는 심정으로 조금씩 바꿔나가 보자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야, 나랑 있을 때는 어머니한테 전화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혼여행으로 온 거잖아. 당신 오늘 몇 번이나 어머니랑 통화했는지 알아? 미안, 습관이 돼서 그래. 알았어, 내가 조심할게요. 당신이랑 있을 때 엄마랑 될 수 있는 대로 통화 안 할게. 미안해요. 우리의 짧은 신혼여행은 그렇게 남편이 엄청난 마마보이라는 것을 확인만 하고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오자 더한 일이 내 앞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침마다 남편은 빵을 먹고 출근을 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다 보면 바빠서 끼니를 거르기 일쑤일 텐데 아침마다 빵을 먹고 출근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네요. 그래서 저는 손수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반찬을 해서 남편을 먹이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아침을 든든하게 먹는 남편의 모습이 생각이 나 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왔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방에서 제 인기척을 들으신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우리 집에 쌀이 없어서 아침에 빵을 먹는 줄 아니?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이렇게 다 어질러 놨니? 균형 잡힌 영양을 생각해서 식단을 짜놓은 거란다. 여태 네가 먹던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는 음식이 아니란 말이야. 저렇게 염분 가득 들은 된장찌개가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알긴 하니? 너 여태까지 교육 헛받았구나. 균형 잡힌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까먹었니? 당장 버려라. 아침부터 집안에 이게 무슨 냄새니? 아줌마, 창문 열고 환기시키세요. 그때는 정말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남편에게 아침밥을 차려준 게 그렇게 혼나야 할 일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내려온 남편은 저를 위로해준답시고 이런 말을 했네요. 자기야, 이 빵이 그냥 보통 빵이 아니야. 모든 좋은 잡곡이 들어있는 빵이라 아주 영양소가 많은 빵이야. 몇 개만 먹어도 온종일 든든해.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래요. 제가 아직 끼니 때마다 배가 고팠던 그때를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래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요리하고 밥을 한 성의가 있는데 그렇게 매몰차게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나 서운했던 거지요. 저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시어머니에게도 화가 나고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남편은 더 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생활을 해야만 했지요. 시어머니는 우리의 방에도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남편의 방 청소며 옷 정리도 본인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셨거든요. 제가 하겠다고 해도 굳이 본인이 평생 해왔던 일이고 본인이 해야 남편이 편안해한다며 한사코 거부하시기 일쑤였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정말 두 손 머리카락을 다 들고 말았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정작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보니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은 바뀌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과 똑같이 남편을 대했어요. 마치 누구의 남편으로 아직 인정을 안 한다는 시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가시방석 같은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저녁, 저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네요. 오래간만에 일찍 들어온 남편과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너희 피임은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병원에 예약해두었다. 요즘 의학기술이 좋아져서 건강한 난소와 정자를 추출해서 인공수정을 할 수 있다는구나. 병원에 진찰을 받고 병원 처방대로 따라야 한다. 최대한 건강하고 뛰어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아니 엄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남편은 처음으로 엄마에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얘가 정말 애처럼 왜 이러니? 내가 우리 똑똑한 손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면서 그러니? 너 아무 소리 말고 엄마 말 들어. 언제 엄마 말 들어서 잘못된 적 있니? 그리고 며느리 너도 잘 알아들었지? 저는 처음 듣는 황당한 이야기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인공수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더 뛰어난 아이를 낳기 위해 인공수정을 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쉽게 수긍을 할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막상 시어머니에게 딱히 따질 명분도 없었습니다. 더 건강하고 뛰어난 아이를 낳으려고 한다는데 그것을 싫다고 하기가 어렵더군요. 그래서 건성으로 알겠다고만 이야기했네요. 그러면서 그냥 아기를 낳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이라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녀온 후에도
병원에서 금욕을 하라는 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편도 지킬 생각이 없었고요. 저나 남편이나 한창 나이이기에 남편은 저녁에 회식하고 오거나 야근을 하고 오면 저를 찾기 마련이었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신신당부했지만 우리는 그 말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시어머니 앞에서 말은 안 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를 가지는 것은 싫었네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매달 하던 것이 10여일 이상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생각에 임신 테스트기로 테스트를 해보았더니 선명한 선이 2줄 나오더군요. 그 2줄을 본 순간 너무나 기뻤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남편에게 알릴까 하는 마음에 설레기도 했지요. 그래도 확실히 하자는 생각으로 다시 일주일 정도 참다가 병원으로 갔습니다. 축하합니다. 4주 되셨네요. 앞에서 산모수첩 드릴 테니 꾸준히 진료받으러 오세요. 지금은 너무 작아서 정밀 진찰은 되지 않고요. 3개월까지 조심해서 생활하셔야 합니다. 저는 너무나 기뻐서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와, 아들이래 딸이래? 아, 맞다. 아직 모르겠구나. 우와, 엄마! 우리 아기 가졌어요. 이제 나 아빠 되는 거야. 남편은 제 임신 소식에 뛸 듯이 기뻐했어요. 자기가 아빠가 된다는 소식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은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차갑게 식어버렸죠. 얘, 미친 거 아니니? 너 짐승이니? 어떻게 그렇게 임신을 할 수 있니? 내가 말하지 않았니? 피해 말하고. 너희 내 말을 허투루 들은 거니? 병원 다녀왔다며. 병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던? 너희 정말 내 말이 말 같지 않았던 거니? 아니 엄마, 아이를 가졌으면 기뻐해야지. 왜 그래요? 요즘 아이 못 가져서 난리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 그러지 말고 축하해 주세요. 남편은 처음으로 엄마에게 대들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아이 문제이니 여태껏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 같네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안 돼. 절대 못 그런다. 내가 똑똑한 손자를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망쳐버렸어. 정말 못 살았던 애. 그래도 머리는 똑똑해서 들였더니 어떻게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지. 정말 실망이다.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화를 내실 거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지만 저렇게 심하게 하실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편은 위로의 말을 해주었고요. 엄마도 곧 나아질 거야. 건강한 우리 아기 낳으면 금방 풀리실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 좀만 참자. 당신은 오로지 아기 생각만 해. 남편도 저도 시어머니의 인공수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기에 오직 우리의 아이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왕 아이를 가진 거 시어머니도 얻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은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집요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셨거든요. 얘, 이왕 낳는 거 좋은 시로 낳는 게 좋지 않겠니? 아직 안 늦었으니 다시 생각해봐라. 너희도 실수였을 테니 몸도 안 만들고 가졌을 거 아니니? 혹시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시어머니는 어떤 때는 저를 달래다가 어떤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이야기 내용 또한 경악을 금치 못할 이야기를 해대셨습니다. 너 혹시 아이 몇 주라고 했지? 우리 아들 아이 맞니? 너 결혼 전에 만나는 남자 있었던 거 아니니? 그렇지 않고서는 왜 좋은 조건으로 아이 낳자는데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니?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 사람 아이가 아니라뇨?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저도 남편도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가지는 건 싫다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잖아요. 인공수정은 일방적인 어머니 생각이시라고요. 남편과 저의 아이예요. 우리 아이를 낳는 걸 왜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네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깨었길래 그 아이에게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고. 너 화내는 거 보니 정말 수상하다. 이거 나중에 친자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정말 화가 나서 더는 시어머니와 대화 자체가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퇴근하고 집에 오면 졸졸 따라다니며 온종일 저를 괴롭히시는 바람에 저는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야만 했지요. 그리고 그날도 그랬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달려오셨습니다. 그래, 내가 아이 떼라고 더는 이야기 안 하마. 그 아이 누구 아이냐? 그것만 사실대로 이야기해봐라. 내가 다 용서해주마. 누구 아이인지만 알자. 우리 아들 아이 아니지?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인공수정 안 했다고 이렇게 저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것이 활화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분해서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뒤통수에 벼락을 맞은 것 같은 충격과 아래쪽에 뜨거운 무엇인가가 흐르는 느낌이 들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제가 병원에 누워 있었네요. 눈앞에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행히 몸에는 큰 문제는 없어. 난 뇌출혈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우리 아기는 어떻게 됐어요? 유산됐어. 괜찮아. 우리 아직 젊잖아. 또 가지면 돼. 너무 실망하지 마.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오열을 해야만 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를 유산하게 된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바라던 부자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돈이 많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보다 여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부자들이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모습들만 제 눈에 보였어요. 하물며 소중한 아이를 잃고 나니 정말 내가 이런 삶을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분수에 맞게 자기가 사는 것에 만족을 하고 살아야 행복해진다고 하는지 알겠더군요. 하지만 저는 오로지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더 높은 곳만을 위해 달려가다가 너무 심하게 넘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은 몸도 정신도 제게는 너무나 힘든 기간이었어요.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혼자 어디 조용한 외딴 섬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병원을 퇴원하고 나서도 그 집에는 다시 들어가기가 싫어서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비록 좁고 눈치가 보였지만 무엇보다 마음은 편했지요.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혹시나 제 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 하고 노심초사하는 모습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끔 시어머니 전화가 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통화를 하시곤 했지요. 그렇게 약국도 잠시 휴가를 얻어서 집에서 푹 쉬고 있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너무 집에만 있으면 몸에 안 좋아. 오늘 간만에 우리 부서 회식인데 나와서 얼굴도 보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자. 그나마 위안이었던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동안 수시로 병실이며 집으로 찾아와서 제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해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마 그런 남편이 아니었으면 아마 벌써 어디론가 도망을 가버렸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진심 어린 태도를 보면서 그래,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했지. 다른 사람은 이제 무시하고 살자. 라며 마음을 잡을 수 있었네요. 그래서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간만에 남편의 부탁이라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밖으로 외출을 나오니 속이 후련하더군요. 가끔 불어오는 바람도 좋았고요. 외식 장소는 병원 앞에 큰 고깃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이 많다 보니 병원 근처에 큰 식당이 있는 곳을 잡았나 보죠. 이후 저는 천천히 예약되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친절하게 전 직원이 다 모이려면 어차피 늦을 거니 모임 시간 한두 시간 후에 오면 된다고 해서 서두르지 않고 올 수 있었네요. 그렇게 고깃집에 별실로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자 사람들 소리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멀리 맨 끝에서부터 열심히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는 남편을 찾아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들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자 누구냐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미소를 머금고 간단하게 눈인사를 하며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그러자 남편이 밝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네요. 자자, 여러분, 제 아내입니다. 여태 바쁘다는 핑계로 집들이도 제대로 못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첫 회식이라 겸사겸사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불렀습니다. 모두 손뼉을 치면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는 와중에 낯이 익은 사람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모습이었네요. 시어머니는 마치 못 볼 꼴을 본 듯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말았죠.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를 피하고 다녔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최대한 시어머니의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 회사에 회식 자리까지 와 있는 시어머니를 보니 정말 황당하더군요. 그런데 한순간 저에게 경멸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시던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냥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식사 자리는 저희가 다 책임지도록 할게요. 마음껏 드시고요. 테이블마다 고기 구워드릴 분이 있으니 그냥 편하게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동안 다들 너무 힘들게 일했는데 오늘은 마음껏 드시고 즐기세요. 저에게 쏠렸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시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다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치 시어머니가 이 모임의 주인공처럼 변해버린 거죠. 저는 최대한 시어머니에게 신경을 안 쓰려고 했지만 온갖 테이블을 다니며 마치 이 모임의 주체자인 것처럼 구는 행동에 몹시 불쾌했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미 다 커서 결혼까지 한 아들의 회식까지 따라와서 직원들에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절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의 체면이 있었기에 저는 최대한 참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난 후 저는 점점 머리가 아파져서 화장실을 다녀와서 집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리곤 잠시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모임의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대박이다. 선생님 좀 마마보이 같이 보이긴 했는데 어떻게 회식 자리에 엄마가 오시지? 말도 마. 병원에 온 초기에는 거의 매일 오셨어. 도시락까지 싸들고 다녔다니까.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진 거야. 그리고 어떻게 1년에 결혼식을 2번씩이나 하냐? 정말 대단하다. 저 여자도 돈 보고 결혼한 거겠지? 아, 너는 얼마 전에 들어와서 잘 모르는구나. 그 전에 한 명 더 있었어. 그 여자는 결혼식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여자를 3명이나 바꾼 거야. 눈웃음 치고 친절하다 했더니
정말 천하의 바람둥이다, 야. 어머, 그래? 나도 들이대볼까? 이 정도면 나도 한 몸에 하잖아. 너 그러다가 저 엄마한테 걸리면 뼈도 못 추려. 전에 선생님께 들이대던 간호사 한 명이 있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병원 그만뒀어. 저 엄마가 병원 원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잘렸다는 소문이 바다에. 뭐 잘릴 때 잘리더라도 애라도 한 명 낳아주면 평생 먹고 살 정도의 재산은 줄 거 아니야. 어떻게 한번 꼬셔봐? 얘가 정말 너 그러다가 인생 망친다? 아가 부인 인상 쓰고 있는 거 봤지? 그렇게 살고 싶니? 정신 차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저 말고도 다른 여자와 이미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나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남편의 자상함까지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저는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제가 어제 들은 내용이 사실인지 남편에게 직접 듣고 싶었어요. 어제 왜 말도 없이 갔어? 왜 몸이 안 좋았어? 미안해. 어제 회식 때 술 많이 먹어서 여기 당직실에서 잤어. 집에 안 들려서 화난 거야. 남편은 제 표정이 좋지를 않자 화가 난 이유에 대해 물었어요. 내가 사실은 어제 모임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서 당신한테 직접 듣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당신 혹시 나 말고 결혼한 여자 있었어? 난 또 뭐라고. 그 이야기 들었구나. 당신이랑 결혼하기 몇 달 전에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만나서 결혼한 여자가 있었어.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 다 거짓말이어서 바로 이혼했어. 우리 집 재산만 바라고 속이고 한 결혼이야. 같이 산 것도 한두 달밖에 안 되고. 큰 문제 아니라서 당신한테 이야기 안 한 건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야? 미안해. 난 당신이 알면 기분이 나쁠까봐 그래서 이야기 안 한 거야. 그 여자는 그냥 스쳐 지나간 여자라 벌써 잊었어. 난 당신뿐이니까 걱정하지 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서로 조건을 보고 한 결혼이니 이혼을 해도 별 문제 없다는 식의 반응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나 도저히 당신이랑 못 살겠어. 아니 어떻게 사람을 매사에 다 조건으로 판단해? 별 문제가 안 된다니. 지금 그걸 내 앞에서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 이혼남인 거야. 나한테 사기친 거라고. 어떻게 나한테 용서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별 문제 없다고 잔정을 내릴 수 있지? 왜 매사에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데? 정말 당신 어머니도 그렇고 당신한테 이제 질렸어. 우리 이만 헤어지자. 나 도저히 당신이랑 살 자신이 없어. 짐은 내가 나중에 찾으러 갈게. 그렇게 알아. 저는 눈물이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내심 남편이 달려와서 저를 잡아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 사람은 제가 나가도 멀뚱멀뚱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네요. 그리고 그 모습에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들에게 휘말려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 저 자신이 한심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급하게 약국 근처에 원룸을 계약해서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한테 당장은 이혼 이야기를 차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와야만 했어요. 그렇게 아무도 없는 집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너무나 황당하더군요. 지난 1년여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너무나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았던 저였는데 그 돈이 뭐라고. 부자가 되기 위해 선택한 내 욕심 때문에 내 인생이 순식간에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들을 다시는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혼 소송에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명백한 사기 결혼이니 거액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물며 시어머니가 저에게 온갖 모욕을 준 발언을 녹음해 두었기에 모든 이혼의 책임을 물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혼자 생활을 하며 이혼 준비를 착실히 해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서 잠깐 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왠지 목소리에 힘이 없더군요. 이왕 이혼할 마당이었지만 혼자 이혼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 막상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막 밉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도 피해자였겠지요. 평생 엄마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사람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느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생각이 들더군요. 왜요? 볼 일이 아직 남아있나요?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소장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나한테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다른 거를 부탁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어. 이혼 소장을 받으시고 엄마가 며칠 동안 내내 화를 내셨어. 그러다가 급기야 쓰러지셨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급성 간 경화라네. 그래서 급히 간이식이 필요한데 나는 맞지를 않아. 근데 전에 당신 병원에서 검사한 도표를 보니 당신이랑 잘 맞을 것 같다고 해서 제발 부탁인데 간이식이 맞는지 검사라도 해봐줄 수 없을까? 염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직 부부 사이잖아. 내가 당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줘.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살려달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만든 게 누구 책임인데 이제 와서 살려달라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업자득이에요. 내가 왜 내 간을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이식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나를 죽일 듯이 몰아붙이더니 그것 때문에 병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왜 내 간을 이식해줘야 하는데요? 정말 뻔뻔스러우시네요. 저는 그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 해줄 이유도 없었어요. 정말 저와 사이가 좋은 시어머니라고 해도 고민이 됐을 텐데 하물며 저를 그렇게 심하게 구박을 하고 아이까지 유산을 한 마당에 그들에게 간이식이란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 남편에게서 한 통의 문자가 또 오더군요. 정말 미안해. 그동안에 우리 정을 생각해서 간이식 검사라도 받아주면 안 될까? 정말 내가 앞으로 당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내가 오죽 급하면 이러겠어. 제발 부탁해. 검사라도 받아주었으면 해. 그래요. 남편은 아직도 엄마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 뭐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지요. 물론 저도 엄마가 있으니 그런 마음은 100번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래, 차라리 검사를 받아서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이 나오면 내 속이 정말 편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름이 쓰여있는 병실 앞에 서는데 그때까지도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혼 서류까지 보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그때 병실에서 들려오는 나치근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 여자한테는 이야기해봤니? 일단 현재까지 제일 잘 맞는 사람이 그 여자이니 네가 어떻게 해서든 잘 깨워봐라. 가난한 집 여자이니 돈 이야기하면 덥석 물 거야. 네, 엄마. 설득 중이에요. 일단 검사라도 받아보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엄마 살려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물러 터져서. 여자는 그냥 좋은 밭이라니까. 똑똑한 네 아들 만들기 위한 존재일 뿐이야. 너는 다 좋은데 너무 정이 많아서 탈이야. 돈 많이 준다고 하고 무조건 데려와. 말 안 들으면 걔네 부모한테도 찾아보고. 아직 우리 상황 모른다며. 한시가 급하니 마음 독하게 먹어라. 이참에 세상 배운다고 생각해.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데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더군요. 저들에게 나는 오직 이용 가치가 남아있는 여자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직도 예정을 생각해서 병원까지 찾아온 내가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밖으로 나오더군요. 아니, 언제 왔어? 혹시 우리의 이야기 들었어? 남편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요. 당신들은 내가 그저 머리 똑똑한 여자일 뿐이죠. 오로지 그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정말 미쳤지. 나는 그래도 당신 같은 부자들도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아닌 것 같네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나는 이 말하려고 온 거예요.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저는 생각 같아서는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받고 싶었지만 그것도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아이 낳는 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더는 대화하는 것이 무의미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영원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머니는 간이식을 받기는 했지만 경과가 안 좋아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현재 꽤 많은 위자료를 받아서 예전보다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망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니 그리 많은 돈도 아니었어요. 현재는 그 돈으로 부모님에게 넓은 집을 사드리고 저도 작은 아파트 하나를 구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마음이 너무 허전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매주 봉사 모임을 나가고 있습니다. 약사로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 돈을 털어서 약을 드리고 있지요. 처음에는 그분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지만 자주 만나다 보니 그분들을 내가 도와준다기보다 오히려 내가 그분들에게 위안을 받는 것을 느끼게 되었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평생 봉사하면서 일생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어떤 것을 했던 것보다 요즘이 제일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점점 웃음도 많아지고 여유도 생기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현실을 부정하고 어떻게든 길을 쓰고 앞으로만 가려고 하지는 않으시나요? 노력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하는 거지요. 저처럼 오직 돈을 위해 살다가 방황의 늪으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홀로 초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아이 엄마입니다. 저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삶, 평범한 가정, 평범한 행복. 저는 딱 그거면 되거든요. 그런데 평범한 게 가장 어려운 거라고도 하지만 삶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네요. 저는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형제는 언니랑 저 둘뿐이고요. 연년생인 제 언니는 성격이 저랑은 정반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형편에서 자란 탓에 엄마는 언니랑 제게 돈 한 푼도 함부로 쓰지 말고 항상 아끼고 살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재주가 많던 언니는 집안에서 보탬이 되어주진 못할 망정 돈 없다며 앞길을 막는 이 집이
너무 징글징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집에 있는 게 싫으니 억지로라도 공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는 매일 공공도서관이나 무료 독서실 같은 곳에 가 공부를 하고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돈 걱정만 해대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언니가 밥을 먹고 다니기는 하는 건지 걱정은 되었지만 짜증 부리고 예민한 언니에게 그런 걸 물어보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언니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언니를 보며 저라도 집안에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중학생 때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푼돈이나마 보탰네요. 한번 돈을 버니 삶이 조금 나아지는 게 느껴졌고 그러다 보니 제가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편하게 살기 위해 덥고 추운 거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언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간호대학을 가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왔는지 한 해 더 공부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는 1년을 그냥 버리겠다는 말이냐며 뜯어 말리셨죠. 어차피 나중에 갈 실력이라면 1, 2년 더 일하고 가라고요. 언니는 그런 부모님의 말씀에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저라도 보태겠다고 했고 전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공부해야 할 고3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2배, 3배 아르바이트를 하고 살았어요. 당연히 대학은 꿈도 못 꿨고요. 부모님은 언니가 돈은 안 벌어오고 공부하겠다고 하는 것도 난리를 치셨는데 저까지 대학을 가겠다고 하면 아마 뒤집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취직을 할 거라고 했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나마 언니가 공부를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되기만을 벼르고 있었죠. 공장이라도 들어가면 많이 벌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집안 형편은 좀 나아졌고 그로 인해 부모님도 언니에게 하는 잔소리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집안이 한번 뒤집어진 일이 있었네요. 그건 바로 언니의 대학 합격 소식 발표 날이었습니다. 언니는 합격했다면서 뛸 듯이 기뻐했고 엄마 아빠도 물론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언니가 등록금 얘기를 꺼내자 부모님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는 거니? 등록금 달라고요. 저 대학 합격했다니까요. 내가 언제 너 대학 가라 그랬니? 가지 말라고 해도 네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놔둔 거지. 난 너 대학 보내준다는 말 한 적 없다. 동생이 그동안 번 돈 있잖아요. 그걸로 저 대학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게 왜 네 돈이니? 얘가 번 거니까 우리 돈이지. 엄마가 말하는 우리에 저는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엄마 아빠 돈인 것처럼 말해요. 동생이 번 돈이잖아요. 우리 집을 위해서. 그렇지. 근데 넌 우리 집을 위해 뭘 했는데? 언니는 속이 터져버릴 지경이라며 화를 냈고 부모님은 언니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화를 내셨죠. 결국 저는 언니에게 그만하라고 하고 언니와 따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언니, 내가 더 벌어올게. 대학 가. 네가 어디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게 해. 나 사실 엄마 아빠 준 돈 다 준 거 아니야. 조금 갖고 있는 거 있어. 그 돈에다가 조금 더 보태면 돼.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 언니는 저를 꼭 안아주었고 저는 그렇게 언니와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막막했어요. 월급으로 받아서 채운다고 해도 돈이 좀 부족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호프집 이런 데가 돈 많이 준대. 우리가 그런 데서 일해도 돼? 지금은 안 되지. 근데 이제 해가 바뀌면 우리도 성인이잖아. 가능해. 그래서 전 해가 바뀌자마자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호프집인지 술집인지 뭐가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술집이 아르바이트 월급치고는 조금 더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았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분위기나 그런 거랑은 좀 달랐습니다.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던 곳은 독립적인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사람들 술 마실 때 옆에 앉아주는 일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엄청 활발한 성격은 아니다 보니 너무 힘들었어요. 앉아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밤에 일하는 거라 졸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한 지 3일 만에 그만두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거기 마담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돈 필요해서 온 걸 텐데 조금만 참고 더 일해보는 게 어때? 여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일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하다 보면 금방 적응될 거야. 내가 잘 챙겨줄게. 마담 언니는 제게 아르바이트 월급을 조금 더 올려줄 테니 조금만 견뎌보면 어떻겠냐고 하면서 절 붙잡더라고요. 마담 언니가 절 괜찮게 본 것 같길래 염치 없지만 부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제가 돈이 좀 급하긴 한데 한 달 월급을 미리 땡겨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생한테는 그렇게 준 적은 없는데 많이 급해? 제 친언니가 대학생인데 등록금이 필요해서요. 그래, 그럼 알았어. 대신 한 달만 하고 그만두기 없기다. 무리한 부탁에도 선뜻 양해해주는 마담 언니를 보면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 몇 달만 참고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을 들이게 되었네요. 그렇게 한 잔 두 잔 마시니 술도 좀 늘었고 덕분에 팁도 챙기게 되다 보니 생각보다 쏠쏠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언니의 대학 등록금도 무리 없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니 기숙사비에 용돈까지 챙겨줄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경험 삼아 하게 된 일이었는데 돈도 잘 벌게 되고 적응이 되어서 그런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사람 사는 얘기를 나누는 게 좋더라고요. 가까운 사람들한텐 못할 법한 얘기도 제 앞에서 털어놓는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공감하고 저 역시도 위로를 느끼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제게 힘이 되어준 건 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주는 마담 언니였습니다. 마담 언니는 저보다 12살 많았는데 제가 막내 동생 같다면서 많이 챙겨주셨어요. 저처럼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이쪽 일을 찾아보게 되었고 부모님은 안 계신데 동생들 뒷바라지해야 해서 경험 삼아 몇 번 해보니 수입이 괜찮길래 바로 이 길로 접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는 이 일이 너무 보람되고 좋다고 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면서요. 그렇게 마담 언니 덕분에 저는 월급도 많이 올랐고 그렇다 보니 그냥 여기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가게 규모도 커지고 장사도 잘 되어 제 또래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요. 부모님께는 기숙사 딸린 공장에 들어갔다고 했고 술집에 있는 쪽방에서 생활했어요. 집에 가는 것보다 거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낮에도 나가는 척 해야 하고 여러모로 불편하니까요. 저는 부모님은 물론 친언니에게조차도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니에게도 마음의 짐을 짊어지게 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제 친구나 주변 지인에게도
억지로 숨기려고 한 건 아니지만 또 일부러 말하기엔 꺼려지더라고요. 그런 이유들로 저는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고 딱히 제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었기에 어영부영 나이를 먹고 어느새 29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담 언니는 저와 다른 동료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정상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마담 자리를 저에게 위임해 주셨고 저와 또래인 동료들은 엄청난 시샘과 시기 질투를 하였지만 마담 언니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으니 자연스럽게 제가 마담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담 언니는 떠나기 전에 마담 언니의 단골 고객들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고 그 다음부터는 손님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중 평소 단골이던 46세의 중소기업 사장님이 있었는데요. 마담 언니가 없으니 처음으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네요. 그 사장님은 돈도 잘 쓰고 호탕한 데다 자수성가하여 성실하고 능력 있는 모습에 평소 좋은 손님으로 호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사장님 좋은 사람 같다고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오마담이 칭찬해주니까 정말 영광이네. 오마담은 연애 안 해? 연애요? 전 그런 거 안 해요. 누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겠어요. 어디다 당당하게 말하기도 애매한데요. 아니야.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난 오마담 같은 여자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보기엔 사장님도 최고인데 왜 솔로로 사셔요? 아, 나 사실 한 번 결혼했었어. 사장님은 술김인지 분위기 탓인지 평소와는 다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30대 초반에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하게 됐고 10년 넘게 혼자 살고 있는데 밤이 되면 외롭고 쓸쓸하다는 생각에 하루도 술 없이 자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안타깝고 안쓰러워 보이던지. 사실 저도 이 일 시작하고 나서 외롭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누구한테 제 마음을 털어놓으려면 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말해야 하는데 또 그러기는 싫고 하다 보니까 혼자서만 끙끙 앓고 그러다 보면 또 술로 잊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은 제 눈빛을 읽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오마담 나랑 사귀어 볼래? 저는 순수하고 외로워 보이는 사장님의 모습에 제가 옆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에 사장님의 고백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우리는 생각과 말이 너무 잘 통한 덕분에 짧은 연애지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 막상 경험하려니까 너무 대단한 거더라고요. 내 주제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늘 있었는데 막상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제가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기분이었어요. 사장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에서는 제가 술집 여자가 아니라 사장님의 아내이자 사모님이 되는 거고 이제 그동안 아프고 힘들고 혼자 묵묵히 견뎌왔던 일들을 털어놓고 기댈 수 있는 상대가 생기는 거니까요. 온전한 가정이라는 새 둥지가 생긴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길로 들어온 후로는 다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제가 살던 세상으로 환한 햇살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 정말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핸드폰도 바꾸고 일하면서 만난 모든 인연을 끊었습니다. 물론 사장님은 제 남편이 되었으니 빼고요. 이렇게 전 새로운 제2의 인생을 꿈꿨네요. 하지만 결혼하면 다들 변한다더니 결혼 전 오직 나뿐이라던 남편은 결혼해서도 술집을 드나들더군요.
집에서 마시는 건 기분이 안 난다면서요. 그러면서 돈을 갖다 바치는데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물론 화를 냈죠. 제정신이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오히려 제게 그러더라고요. 혼자 마시는 게 외로워서 당신이랑 매일 이렇게 같이 먹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건데 당신은 술도 싫다면서 내 옆에 이렇게 앉아 내 얘기 듣는 것도 싫다고 하면 어떡해?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저와 함께 술을 마시며 넋두리를 늘어놓을 때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부했던 거고요. 그런데 남편은 사람이 힘들면 밖에서 술 한잔하고 올 수도 있지. 잘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러는 거냐며 이상한 여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조차도 싫었어요. 알만한 사람이라뇨. 자꾸 저에게 술집 관련된 발언을 서슴없이 하니까 그게 싫었습니다. 제 과거로 약점 잡는 것 같고 절 아직도 술집 여자 취급하는 것 같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말했죠. 제가 꿈꾸는 남편은 집안에 충실하는 가정적인 사람이라고요. 제 말에 남편은 지금도 가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지만 제 성엔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면 더 가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갖자고 했네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직은 때가 아니니 조금 더 있다가 갖자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나이도 있겠거니와 주변 사람들을 보니 임신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1년이라도 더 젊을 때 낳는 게 낫겠다 싶어 몰래 피임약을 먹지 않고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고 했어도 제가 막상 임신을 하니 그래도 자기 새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은 한동안 제게 최선을 다했고 저도 이제야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네요. 그렇게 전 아기를 낳았고 예쁜 딸아이를 품에 안는 걸 좋아했던 남편은 3개월 만에 다시 일복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해외도 나가고 한 번 나가면 짧게는 2주, 길게는 2달 동안 집에도 못 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는 사이 아이는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심지어 학교도 갈 만큼 자랐죠. 아빠가 사랑으로 보살펴줘도 모자랄 판에 일한답시고 집에도 안 들어오니 애도 아빠의 존재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별로 찾지도 않더라고요. 결혼 전만 하더라도 남편이 이런 남자일 거라는 걸 예상하지도 못했고 저한테 했던 약속과는 다른 남편의 행동에 실망하고 화도 났지만 어쩌겠나요. 그래도 제가 선택한 일이니 그나마 생활비 꼬박꼬박 준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으며 견뎌냈죠.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저한테는 친언니가 있으니까 친언니가 가끔 일 끝나고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아이를 위해서 같이 놀아주기도 해서 그나마 견딜 수 있었네요. 어렸을 때 힘들게 고생해서 도와줬던 걸 언니는 이렇게 보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무관심해도 그나마 덜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제가 그렇게 아이를 키우며 낑낑대는 사이 남편은 술만 마시고 다닌 것이 아니라 더럽게 흥청망청 즐기고 다녔다는 것을요. 물론 처음엔 잡아댔습니다. 일하느라 바쁘고 힘든 사람한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내가 놀러 다니는 거 봤어? 하면서 이상한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우연히도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에 핸드폰에서 영상 하나를 발견해냈거든요. 술에 취해가지고 핸드폰에 찍어놓은 모양인데 딱 보니 룸사롱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죠.
아이가 9살이 되도록 독방 육아에 저에게 무관심했어도 그래도 이렇게 생각 없는 남자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저 몰래 이렇게 즐기고 다닌 모양이더라고요. 정말 허탈하고 허무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버릇을 끊을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고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이실직고 했습니다. 그래, 룸사롱 갔다. 근데 진짜 몇 번 안 돼. 거래처 형님이 물 좋다고 그래서 한 번, 아니 3번 간 게 전부라니까. 근데 물 좋기는커녕 애들이 안 되겠더라. 영 당신 같지 않아. 뭐라고? 날 아직도 술집 여자 취급하는 거야? 아유, 무슨 소리야. 당신만큼 이쁜 여자가 없다는 말이지. 사람 말을 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 솔직히 남편이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제겐 상처였고 술 먹고 아무 여자나 끼고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입으로만 알았다고 하는 남편을 말리는 것도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아마 남편이 저러고 다니는 걸 아예 몰랐던 건 아니었지만 항상 속으로는 부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현실 도피였던 것 같기도 해요. 전 그랬어요. 당신이 술 마시는 건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떳떳한 곳에만 다니라고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걱정 말라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다 말뿐이었던 거죠. 어느 날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자는 애 머리맡에서 혼자 맥주캔을 딴 적이 있었네요. 혼자 홀짝홀짝 마시면서 청승을 떨고 있었는데 애가 아직 안 자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순간 실수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난 아빠가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딸도 저처럼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매일 집에 오지도 않으면서 어쩌다 한번 집에 오면 술 냄새, 담배 냄새 풍기는 아빠가 지긋지긋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저와 제 딸의 마음은 관심도 없던 남편은 제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까지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새벽까지 깜깜무소식이던 어느 날 남편이 올 때가 지났는데도 연락 한 번 없더군요. 제 전화는 받지도 않는 남편이 너무나 신경이 쓰였고 어떻게든 신경 안 쓰고 잡으려고 뒤척이며 잠을 청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새벽 2시 반이 넘자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했죠. 왜냐면 제가 결혼 전에 일하던 술집 전화번호였으니까요. 술이 떡이 될 때까지 마셔 필름이 끊긴 남편을 데려가라는 전화에 알겠다고 했지만 저는 심장이 너무나 쿵쾅거렸어요. 혹시나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혼하고는 이 생활을, 제 이런 과거를 정리하고자 그쪽 동네는 가지도 않았었는데 10년 만에 제 발로 가게에 걸어가던 그 기분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하고 발가벗은 기분이었어요. 제발 아무도 만나지 않기를, 그리고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기를 빌었는데 왜 제 바람은 항상 거꾸로인 건지. 마담 언니! 어머! 언니 맞죠? 제가 술집에 있을 때 막내였던 동생이 마담이 되었더라고요. 아주 반갑게 아는 체를 하는데 저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습니다. 언니가 하루아침에 이 바닥을 정리한 게 결혼 때문이었다니. 전 언니가 결혼한 줄도 몰랐고 최 사장님이 결혼한 사람이 언니일 거라고도 상상도 못했어요. 언니,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둔다고 했잖아요. 그거 다 핑계였어요? 그럼 도대체 둘이 얼마나 된 거예요? 아무튼 오랜만에 왔는데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조금만 같이 놀고 가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마담이 저와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니 일하는 다른 애들이 저와 정마담 사이를 궁금해했고 정마담의 소개로 다들 제 앞에 와서 깍듯이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전 사실 같이 일할 때도 정마담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편이랑 사귈 때도 정마담이 남편한테 몇 번 추궁거리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그땐 제가 자신도 있었고 남편을 믿기도 해서 신경 안 썼죠. 그런데 10년 동안 남편이 여길 몇 번이나 왔을까 생각하니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괜히 신경 써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정마담이 저를 보는 눈빛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최 사장님이 저 언니랑 살 정도면 나도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눈빛을 보내는데 정마담과 남편 사이에 뭔가 끈끈함이 있는 관계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 여자들만의 느낌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혼자만의 착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캐물었지만 남편은 그런 거 아니라고 화만 내는데 애 앞에서 싸우기 싫어서 그냥 잠자코 있었죠.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은 저 몰래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동남아 사업을 철수한 것도 모자라 그동안 정마담하고 사업 준비를 해왔던 게 아니겠습니까? 전 너무 기가 막힐 뿐이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은 다름 아닌 룸사롱이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추궁했죠. 당신 회사 잘 운영하고 있던 것 아니었어? 왜 뜬금없이 룸사롱이야? 사실 내가 당신이랑 우리 딸 책임져야 하니까 당신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말을 안 한 거야.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어. 근데 간신히 버텨왔던 거라고. 룸사롱은 내가 이 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늘 꿈꿔왔던 거야. 아주 오랜 시간 준비해왔다고. 룸사롱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래, 아무나 할 수는 없지. 당신이 이 바닥에 대해 잘 알잖아. 그니까 나 좀 도와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날들어 어떡하라고? 나 이젠 더 이상 메꿀 수도 없어. 자칫 잘못하면 감옥 가게 생겼다고. 제가 이 바닥을 뜰 때 얼마나 설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절실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절 설득하면서 도와달라고 사정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저와 눈만 마주치면 룸사롱 사업 얘기를 꺼냈고 전 늘 회피하기 바빴어요. 여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상황을 봐봐. 그래도 남보단 아내가 믿을만하지 않겠소? 당신이 10년이나 그 바닥에 있었잖아. 그니까 당신이 잘 좀 도와줘. 이제 난 모르는 일이야. 나한테 이런 부탁하지 마. 그럼 당신 내가 정마담이랑 사업 파트너로 의논하는 거 괜히 이상하게 엮지 마. 알았어? 그 이후로 남편은 제 앞에서 시위라도 하는 듯 정마담을 데리고 집까지 오더라고요. 밤늦게 둘이 있는 걸 싫어하니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저도 신경 안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마담이 집에 온 날 저는 너무 난감했습니다. 어머, 언니! 사모님이라 그런가 집도 너무 좋다. 정마담은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와 제 남편 사이를 시샘하는 듯한 태도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자리로 안내해 둘이 빨리 이야기하고 끝내기를 바랬어요. 바쁠 텐데 어서 일 봐. 내가 차 한 잔 가져다 줄게. 딸아이는 집에 낯선 손님이 온 것이 처음이라 낯을 가리기도 했고 제 주위를 빙빙 돌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딸에게
아빠 손님이고 나쁜 사람 아니니 괜찮다고 했죠. 그런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손님인데 엄마도 아는 사람이야? 제가 뜨뜻미지근하게 대답해서 그런지 정마담이 제 딸아이 앞으로 오더니 대뜸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아줌마는 예전에 엄마랑 같은 회사 다니던 직장 동료야. 하면서 말이죠. 대수롭지 않게 접근하는 정마담이 전 너무나도 거슬렸네요. 정마담의 말에 제 딸은 엄마가 다니던 회사가 어떤 회사냐며 궁금해했고 저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심장이 너무나 쿵쾅거렸고 얼굴은 빨개졌어요. 그냥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너무 당황했던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아이에게 명쾌한 대답 대신 당황하는 모습만 보여준 것 같아 속상했네요. 저는 남편에게 이제는 더 이상 회의를 핑계로 정마담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그럼 이제 몇 시에 들어오든 상관 말라며 되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분명 뭔가 숨기는 것이 있기에 그러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고 남편과 정마담 이 둘의 관계가 수상해 증거를 수집해 놓으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놓기도 하고 흥신소에 의뢰해 사진도 요청해봤죠. 하지만 왜인지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몇 개월 후 남편은 어렵사리 사업을 시작한 듯 보였고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니 매출은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이로 인해 남편은 항상 예민해져 있었고 저와 딸아이는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은 제게 그러더군요. 당신이 싫어하는 건 잘 알겠는데 단 며칠만이라도 마담으로 앉아주면 안 돼? 내가 왜? 우리 가게 홍보 좀 되라고. 정마담 있잖아. 정마담 시키면 되지. 당연히 정마담도 있지. 당신도 해달라고 하는 말이야. 당신이 더 오래 일해서 더 잘할 거 아냐. 절 보고 마담으로 앉아있어주면 안 되겠냐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게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냥 눈에 띄지 않고 조용하고 평범한 삶, 이런 삶을 바랬습니다. 곰팡이와 습기 가득한 환자들만 사는 우리 집에서 벗어나 결혼이라는 걸 택한 것도 아르바이트도 푼돈에 연연하는 것이 아닌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더 벌 수 있는 눈치 보지 않고 돈 쓸 수 있는 생활을 택한 것도 남들 다 경험하는 평범한 삶을 살아보기 위한 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저도 나이를 먹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다 보니 평범하고 평안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건 바로 엄마로서의 가치였습니다. 제 과거를 딸에게 들킬까 두려운 마음, 혹시나 아이의 정서에 해가 될까 싶어 우려되는 걱정들로 인해 저는 깔끔하게 잊고 싶었고 과거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술집 마담으로 또다시 그 바닥에 발을 들이는 건 제겐 끔찍한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제 마음도 몰라주고 헤아릴 생각도 하지 않더군요. 이게 지금 나 좋자고 하는 일이야? 내가 설마 마누라를 앉혀놓고 이상한 거 시키겠어? 저는 윽박지르는 남편이 싫었고 저와는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자꾸 마찰이 일어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러더군요.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당신이 마담이었던 과거가 뭐가 중요해? 그리고 그거 까발려지면 또 어떠냐? 자존심 체면이 뭐가 중요해? 그냥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한사코 거부하는 저와 남편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우리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매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다가는 아이의 정서, 아이의 교육, 아이의 미래, 그 어느 하나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는 생각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국 잠든 아이를 품에 안고 집을 나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자는 아이를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족쇄를 차고 있는 기분이었고 제 인생이 너무나도 가엽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나온 터라 아이와 찜질방을 전전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소중한 딸아이와 함께하니까요. 저는 장기간 찜질방에서만 머물 수 없으니 낮에는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저렴하면서 아이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알아보러 다녔고 밤이면 찜질방으로 돌아와 따뜻하게 등을 지지고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 행복해했습니다. 둘이 서로 기대면서 아끼고 살아가자고 딸하고 약속하며 살았는데 어느덧 남편과 이별한 지 3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그래도 지금은 언니 덕에 작고 초라하지만 전셋집도 구했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5학년이 된 딸은 엄마는 여린이가 보호해줘야 한다며 저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 아침상으로 토스트를 차려주고 밤이면 아직도 아기처럼 제 품에 안겨 잠드는 예쁘고 기특한 아이로 자랐답니다. 얼마 전에 지인을 통해 남편의 소식을 들었는데 잘 나간다던 룸사롱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후 쫄딱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아이 아빠니까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아쉽게 됐죠. 그 와중에 딸은 철없고 감정적인 부모로 인해 일찍 철이 들어 공부도 알아서 척척하고 제 집안일도 도와주고 어찌나 예쁘고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아빠를 찾지 않고도 잘 지내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한데 그래도 앞으로는 제가 아빠 몫까지 잘 챙겨주겠다고 약속했네요. 남들처럼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했고 남들처럼 행복하고 싶은 마음에 이혼했는데 인생 참 쓰네요. 그래도 아직 나이도 어린 편이고 저도 딸도 씩씩해졌으니 앞으로 더 용감하게 잘 살아보렵니다. 저희 두 모녀를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 5년차에 접어드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어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의 이야기도 나누고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디 가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요.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늘 그 이야기를 숨겼던 것 같네요. 저희 부모님 두 분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대부분 모든 싸움의 이유는 모두 예상할 수 있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버지는 저희 지역에서 꽤 큰 봉제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어머니를 만났다고 했거든요. 어떤 계기로 하청을 주던 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아버지의 사업도 망했고 집에 빚만 쌓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삼촌에게 들은 얘기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집안이 망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와중에 아버지가 친구 빚 보증을 서주고 어머니가 씀씀이를 줄이지 못한 게 저희 집이 망한 가장 큰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 우울한 역사가 어쨌든 간에 저는 중학교부터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받으며 반지하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늘 축축하고 습하던 집안의 그 공기가 저는 참 싫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라도 도망치고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서 서울로 대학을 왔습니다. 두 명이 한 방을 쓰는 어떻게 보면 내 공간이 없는 불편한 기숙사였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죠. 방에 볕이 든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그 어린 나이에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대학교 때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주는 성적 장학금으로 늘 학비를 해결했습니다. 놀고 먹을 나이에도 어딘가 쫓기는 듯 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장학금을 놓치면 저는 강제로 학교를 휴학하는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본가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거기에 따로 생활비도 필요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교 앞 호프집에서 주 4일로 일을 했는데 그 덕에 친구도 사귀고 사회성도 기를 수 있었네요. 강의실 기숙사, 도서관만 오가면서 생활했다면 전 아마 사람 사귀는 법도 모르고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어떤 의미로는 숨통이 트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전공 교수님의 제안으로 연구실에서 연구학생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아쉬웠지만 장래를 위해 호프집 일을 그만뒀습니다. 아무래도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아무리 아껴도 생활이 빠듯하더라고요. 규진아, 우리 학교도 은행이랑 연계해서 생활비 대출해준대. 이자도 싸고 괜찮다고 하더라고. 한번 알아봐봐. 그렇게 같은 연구실에서 일하던 마음씨 좋은 친구가 저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아마 말은 안 해도 돈 문제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대충 눈치챈 것이었죠. 살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이번 연도만 생활비를 대출받아 생활하고 내년에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갚으면 됐죠. 거기다 이자도 싸다고 하니까 저는 그 길로 대학교 안에 있는 은행으로 달려가 상황을 설명하고 학생증을 내밀었습니다. 상담을 해주는 은행원분도 친절했고 그날은 뭔가 다 잘 풀릴 것 같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은행원의 말을 듣고 평생 집안과 연을 끊고 살 줄은 몰랐습니다. 이미 이규진 학생 앞으로 생활비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요. 은행원의 얼굴이 이상하게 뒤틀리더니 상상도 한 적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말을 버벅댔네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이미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생활비를 대출받았어요. 보세요. 이 정도면 학생 신분으로 1금융권에서 더 대출은 안 나올 텐데. 보여준 자료에는 그 당시 대학생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 최대 생활비 대출이 제 앞으로 돼 있더라고요. 대출을 확정받은 은행 지점은 바로 저의 본가인 땡땡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로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주 뻔뻔했어요. 규진, 너도 알잖아. 엄마 힘든 거. 그래서 저한테 말씀도 없이 제 앞으로 대출을 받으셨다고요? 그럼 어떡해? 니네 아빠는 돈 벌어올 생각도 없지? 엄마도 살아야 되잖아. 아들이 그것도 못해줘? 엄마가 너 낳아주고 공짜로 먹여줘, 재워줘, 키워준 게 얼만데.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마 요즘 시대라면 상상할 수도 없을 테지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제 앞으로 잡힌 대출 금액은 온전히 저의 책임이자 부채가 되었어요.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으로 한 대화는 이랬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이번이 평생의 마지막이에요. 넌 엄마한테 그렇게밖에 말 못해? 자식 낳아봐야 소용없다더니. 저도 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어머니도 자식 없다 생각하고 사세요. 참고 포기하는 게 익숙해서 저는 크게 감정 기복이 없는 편이었어요. 중학교 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해서 더 소심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안 되는구나, 못하는 거구나.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이면 왜라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잘 들지 않았어요. 1:1 진로 상담에서 좋은 성적과 제 태도를 좋게 봐준 지도 교수님이 대학원까지 제 미래의 진로를 터주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20살이 넘고 처음으로 무언가를 욕심내고 희망을 가져보려는데 그 날개마저 꺾어버린 게 저를 낳아준 부모였어요. 그렇게 하루를 통으로 끙끙 앓고 저는 교수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연구실에서 일할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짧은 시간 공부하고 주 7일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저녁에는 호프집 알바, 새벽에는 근처 건물 청소, 주말에는 공사 현장에서 막일을 했습니다. 벌 수 있는 대로 미친 듯이 돈을 벌었어요. 저를 낳은 부모에게 선택된 저의 원재를 그렇게 끊어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낳아줬다고 길러줬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 대단한 행위에 대한 보답은 내 앞으로 대출받은 2천만 원으로 퉁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년 시절은 내 기억에서도 싹 지워버리고 살 거라고 악착같이 이를 악물었어요. 저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컴퓨터 전공을 살려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완전히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성에 잘 맞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많진 않아도 내가 돈을 버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많이 벌지는 않아도 제 삶을 꾸려나가는 데는 아주 충분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고향에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생 혼자 소소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 하던가요. 그때 당시 혼자 책도 읽고 다 못한 일도 하려고 자주 가던 집 근처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장사가 엄청 잘 되는 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메뉴가 다양하거나 맛이 있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아늑한 분위기와 저희 집과 걸어서 10분 거리라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어 일주일에 3-4번은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보던 여자 사장님이 어느 날 제게 다가왔어요. 이건 자주 오셔서 드리는 서비스예요. 그렇게 두툼한 쿠키를 주면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은데. 제가 요즘 메뉴를 늘려보려고 베이킹도 배우거든요. 드셔보시고 어떤지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별로 단 걸 좋아하진 않았지만 호의가 감사해서 먹으려는데 저도 책 읽는 거 좋아해서 책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서 한번 따라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저번에 읽으시던 뭐더라? 소설이었는데. 그녀는 저와 다르게 부침성도 좋고 천성이 밝은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살아생전 저렇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잘 붙이고 어색해하는 것 없이 편하게 대화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후로도 한마디 두마디 그러다 안 해도 될 이야기까지 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네요. 또래 회사 동료들 말고 딱히 친구도 없었는데 그녀는 저에게 많은 부분 마음을 열게 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모두 예상하셨겠지만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주여진이었고 저와 동갑이었고 어릴 때부터는 가게를 운영하는 부모님 아래서 크면서 자기도 작은 카페를 차리고 싶었다고 했어요. 외동딸로 귀하게 자라서 그런지 그녀는 저와 다르게 꼬인 것도 없었고 맑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그저 세상 물정 모르고 약하기만 하진 않았어요.
자신의 뚜렷한 신념과 인생관도 있었고, 오히려 겉으론 단단해 보여도 속은 유약한 저와는 정반대인 외유내강의 사람이었습니다. 통통하니 귀여운 외모에 웃는 얼굴도 예쁘고, 그런 여자와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저는 또 한 번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과 위기가 함께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인천에서 떡가게를 하고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딘지 알게 되자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제가 그녀의 이야기를 회사 동료에게 하자 인천에서 오래 산 동료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거기 떡 팔아 건물 올린 집이야. 어휴, 없어서 못 팔아. 우리 형 결혼하고 담례떡 돌린다고 몇 달 전부터 예약했어. 떡을 팔아 건물을 올릴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는 건 그만큼 여진이네가 나의 배경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산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을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여자친구에게 다 말을 했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묻길, 그러면 부모님은 아예 안 만나고 살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촌 형들이랑은 연락을 하는데 지금 두 분이 이혼 소송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는 연신 한숨을 쉬며 저에게 별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아도 저렇게 예쁘고 완벽한 딸을 저 같은 놈에게 시집 보내고 싶진 않았을 것 같아 이해가 되었죠. 그리고 눈치가 보였어요. 내가 감히 저 사람을 욕심내도 되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그 이후에 부모님이나 자라온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꺼내지 않았고 제가 한 공부나 그 공부를 선택한 이유,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저와 잘 맞는지 등등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주제거리를 일부러 꺼내주셨네요.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여자친구에게도 꺼내지 않은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꺼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졸업한 친구들과 교통 시스템 관련 모바일 어플을 만드는 아이템이고요. 저는 두 분에게 있어 비전 있는 사위이고 싶었어요. 적어도 내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제 말에 여자친구는 너무 멋있었다면서 왜 그런 얘기를 자기에겐 하지 않았냐고 애정 어리게 투덜거렸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허락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여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여진이 없이 따로 한번 만나자는 연락이 오기 전까진 말입니다. 그 연락을 받고 나서 잔뜩 긴장을 했지만 그래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여자친구에게는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자식 있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도 있을 테니까 주말 연속극에서 벌어지는 막장 상황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나갔던 것 같네요. 회사 다니면서 사업 준비하려면 쉽지 않을 거고 투자 받는 것도 힘들 거 아니야. 그녀의 아버지는 사업 자금을 어느 정도까지 대줄 수 있다며 마음 단단히 먹고 길게 보며 조급하게 준비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가게 운영도 어떻게 보면 사업과 다를 바 없어서 대충 본인들이 겪어보셨다면서요.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때 그녀의 어머님이 꾹 닫고 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여진이가 고생을 모르고 자랐어요. 그래서 애가 철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자식 하나 있는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고 힘들게 사는 건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 규진 씨 타는 차도 바꿔줄게요. 어차피 결혼하면 우리 애랑 같이 타고 다닐 텐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능력 돼요, 우리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해요. 저는 깊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소용돌이처럼 몰아쳤죠. 이게 부모구나. 자식을 위하는 부모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런 부러움도 조금 있었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사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 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일단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규진아 라고 해주세요. 저 여진이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투잡도 하면서 살았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돈도 많이 모아뒀고요. 워낙 가진 게 없어서 돈 쓸 줄도 몰랐습니다. 차도 그냥 굴러만 가면 되지 하면서 욕심 부려본 적 없습니다. 여진이도 부모님에게 손 벌리자 했지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수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차는 바꾸겠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되는 수준에서 좋은 차로 고르겠습니다. 여진이랑 같이 탈 차니까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가 모은 돈이 얼마인지도 말씀드렸습니다. 버릇없이 들렸을까 저는 마음을 졸였지만 아버님이 피식 웃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우리가 걱정도 많아요. 생각보다 잘하고 있었네. 여진이가 든든한 사람 잘 골랐네. 아버님은 어느 정도 제게 마음의 문을 여신 것 같았지만 어머님은 고민을 좀 하는 것 같더니 그럼 그렇게 하라고 짧게 대답하고 끝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엄청나게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진 않았지만 저를 따로 만나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은 것 같았죠. 저희는 그렇게 식장을 구하고 둘이 모은 돈 수준으로 행복하게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도 한 적이 없는데 저는 모든 것이 감개무량했죠. 그리고 그때 어머니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볼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신랑 부모님 자리에 나를 낳고 길러주신 그분들이 앉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말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글퍼지는 순간도 참 많았어요. 특히나 여자친구의 부모님들은 누가 봐도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상적인 부모라 더 대비되는 건지도 몰랐네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견디게 해준 건 저의 와이프였습니다. 결혼식을 다 치르고 정신없이 신혼집을 정리하던 차, 멍한 얼굴의 저에게 다가와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난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 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길러낸 사람이잖아. 엇나가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줬고. 나라면 절대 못했을 거야. 내가? 처음부터 그런 느낌이었어. 신념도 있어 보이고 어떤 풍파가 와도 그래, 오려면 와봐라. 내가 이번에도 이겨내본다. 하는 사람 같았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결혼을 한다고 하더니 제가 아내를 보며 느낀 느낌과 비슷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안아주며 이 집에서 오손도손 사이좋게 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아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저는 회사에 퇴사를 선언했어요. 후임자도 들어왔고 인수인계를 하면서도 제 사업을 차곡차곡 준비해 나갔죠. 그러는 사이 힘든 일도 꽤 있었습니다. 같이 운영을 하기로 했던 친구가 혼자 쏙 빠져버리기도 했고
투자를 받기로 100% 장담해뒀던 투자처에서 갑자기 말을 바꿔버리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포기할까 몇 번이나 고민했어요. 술, 담배를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생전 안 먹던 소주를 진탕 먹고 들어와서 와이프 앞에서 무너져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됐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울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와이프는 그저 제 옆에서 토닥거리며 당신은 잘 하고 있다고 저를 위로해줬네요.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도 문제였지만 당장 이 사람과 먹고 살 만큼은 벌어야 하는데 그녀의 어깨에 부담까지 주는 죄책감도 못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교 입학 이후 본 적 없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사촌형의 연락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새벽에 술을 많이 드시고 차도로 넘어지면서 차에 치였다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 찾아온 유가족은 제가 유일했고 아버지의 유품을 받아드니 어머니와의 이혼 후 어떤 삶을 사셨는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상복을 입고 사람들을 맞이하는데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는 사람도 대부분 저의 친구들이나 와이프 쪽 지인이었어요. 그저 그렇게 저는 아버지 가시는 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식된 도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올 줄 알았지만 어머니는 끝내 오지 않으셨어요. 왜 힘든 일은 한 번에 몰아서 온다고 하잖아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또 한 번 집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와이프를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마저 할 일이 있어서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생전 저에게 전화를 하신 적이 없어 당황하면서 받았죠. 그런데 어머님은 어딘가 좀 긴장돼 보이셨어요. 여진이도 연락이 안 되네? 아, 네. 지금 친구랑 영화 보러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아까 데려다 줬거든요. 여진이 아빠가 연락이 안 되는데 좀 가봐줄 수 있어? 전화를 해도 계속 연락을 안 받네. 난 가게에 있어서 가볼 수가 없어. 장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별일은 아닐 것 같은데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괜히 기운이 안 좋다고 걱정을 하셨어요. 몇십 년을 함께 살면 그렇게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끈이 있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찾아가 비밀번호를 뚫고 들어간 장인어른의 집에선 장인어른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 장인어른에게 달려갔어요. 119를 부를까 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응급실이 있는 대학병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인어른을 들쳐업고 병원까지 미친 사람처럼 달렸습니다. 차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잠깐 고민도 했지만 주말이라 서울 바닥에는 차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없고 도보로 미친 듯이 달리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고혈압이 있으셨던지라 조금이라도 더 방치했으면 심각한 단계까지 넘어갈 뻔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윽고 저의 연락에 가게를 제쳐두고 달려오신 장모님은 오면서 눈물을 훔치셨는지 눈이 빨갰어요. 장모님, 많이 놀라셨죠? 어쩐지 내가 요즘 잠자리도 안 좋고 그랬어. 저 양반도 체력이 떨어진 게 보여서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 한 거거든. 그리고 와이프도 얼마 뒤 엉엉 울며 달려와 제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아빠 모시고 온 거야? 장모님이 연락을 주셔서. 뭐야, 등이 다 젖었잖아. 당신이 아빠 업고 뛰어온 거야? 그제서야 장모님도 제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저도 엉망이 된 상태였긴 했지만 응급실 의사 소견을 듣느라 그럴 정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장인어른 괜찮으시면 됐지. 제 말에 와이프는 또 한 번 울음이 터졌어요. 집에 오면서 한 말이지만 와이프는 자기가 나보다 낫다, 자식보다 나아 라고 하더라고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쓰러진 장인어른을 보는데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제 아버지가 떠올랐던 것 같기도 해요. 무슨 초인적인 힘이 나서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으신 장인어른을 들쳐매고 그렇게 미친 속도로 달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장모님도 제게 고마움을 표하셨고 장인어른은 일주일간 입원해 집중치료를 받은 뒤 무사히 퇴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난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고 저는 회사를 퇴사하고 제 사업에 집중해 매달렸습니다. 퇴사를 하고도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네요. 제대로 된 사무실을 갖추고 믿을 만한 투자자와 계약서를 체결하기까지요. 그리고 같이 사업을 준비하던 어중이 떠중이 친구들이 떠나가고 믿을 만한 동료들도 생겼습니다. 저희는 스타트업 관련 상도 받고 그걸 계기로 안정적인 회사에서 추가로 투자를 받으며 탄탄대로를 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야근에 주말에도 집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와이프는 전혀 저를 타박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말 점심시간에 가끔씩 회사에 나와 저와 점심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와이프는 웃으면서 말했죠. 부부가 아니라 아직 데이트를 하는 커플 같아서 난 좋은데?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인생에 이렇게 깊이 들어왔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와이프는 내가 몸이 피곤해 보여도 눈은 초롱초롱하다고 자신이 카페에서 처음 반했던 책 읽던 내 모습 그대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더 기운을 얻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 회사는 눈에 띄게 성장했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는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한마디로 사업은 대성공이었어요. 그러면서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던 사위에서 이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사이가 되었죠. 그래서인지 아는 분들 모임에 몇 번씩 저와 와이프를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특히나 저에 대해 따로 언급을 하거나 제게 먼저 말해붙인 적 없던 장모님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한 번은 모임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사위가 능력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 인물도 좋아. 아유, 사위 사랑은 장모라더니 좀 더 하면 여진이가 섭섭하겠어. 그만해요, 여진 엄마. 그 정도로 정과 많이 달라지신 거죠. 심지어 반찬을 만들어다 주시기도 했고 장인어른 옷을 사면서 제 것도 좀 사봤다고 옷을 사다 주시기도 했어요. 생전 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아본 적 없어 그게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아, 나에게도 나를 생각하는 부모가 생겼구나 하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점점 기분이 이상해지더군요. 결혼 전 저를 따로 불러 미심쩍은 눈빛을 보내던 두 분이 그 중에서도 장모님이 너무 달라진 게 씁쓸하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이제 가진 게 많아지고 남에게 내세우는데 창피하지 않아지니까 저렇게 태도를 싹 바꾸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아등바등할 땐 생전 든 적이 없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는지, 또 어머니마저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떠나보내게 되진 않을지 두려움이 생기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장인어른 생신 기념으로 가족 식사를 하던 때였습니다. 좋은 호텔에 저녁을 예약해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저는 말을 꺼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다녀오려고요. 사부인에게? 네, 잘 지내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잘 된 것도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요. 두 분은 제가 부모와 어떤 관계에서 자란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사실 어른들 관점에선 아무리 그래도 부모인데 이렇게 등지고 사는 게 오히려 더 안 좋게 보이진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이 보이더군요. 안 보고 살기로 했다면서 갑자기 왜? 그것도 장모님의 냉정하고 싸늘한 반응이 가장 당황스러웠습니다. 알아서 잘 지내고 계실 거야. 굳이 자네가 찾아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래, 계속 인연 끊고 지내다가 이제 와서 연락할 필요가 있나 싶네. 더군다나 장인어른 반응도 시원찮았죠. 그래서 저와 와이프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사실 저녁 자리에 오면서 제 얘기를 듣고 와이프는 잘 생각했다고 같이 만나 뵈러 가자고 했거든요. 제가 어머니를 만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그날 유난히 피곤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간 차마 마음 밖으로 내지 못했던 섭섭한 마음이 튀어나왔습니다. 제 말에 두 분은 조금 놀라셨고 저는 그럼에도 말을 이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을 때와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 천륜인 어머니까지 끊어내려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그제야 제 말에 와이프도 놀라 저를 말렸어요. 자기야, 왜 그래?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네요. 저도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섭섭하네요. 더 이상 하면 후회할 말을 할 것 같아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저를 말리며 쫓아나오려는 와이프에게 당신까지 같이 가버리면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냐며 그녀를 되돌려 보내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잘 돼도 문제라는 게 이런 건가. 저는 호텔을 나와 한강다리를 걸으며 이러한 깊은 생각에 잠겼네요. 그렇게 한참을 망설인 후에 그동안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던 어머니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망설이기만 했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를 받았죠. 규진이니? 잘 지내세요? 못 지내지.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잘 사는 엄마가 어디 있다니? 그런 것 치곤 어머니의 목소리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오랜만에 연락드려 죄송해요. 저는 울컥한 마음에 어린아이처럼 물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사업 준비하던 게 굉장히 잘 되었고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 있다는 근황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식이 잘 되었다는 얘기니 어머니도 기뻐할 줄 알았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를 지르더군요. 니네 장모 진짜 웃기는 년이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저희 장모님을 알아요? 알다마다 내가 모르겠니? 너한테 연락하겠다는 거 다 막은 사람이 누군데?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결혼식 때도 오지 않았는데 저희 장모님을 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있단 말입니까? 내가 돈 필요해서 너한테 연락한다고 하니까 너 돈 없다고, 회사도 안 다니고 시험 공부하고 있다고 연락하지 말라더라. 이 옆에 내가 다 거짓말을 했잖아. 장모님한테 어머니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 나도 결혼식 갔었어. 너야 못 봤겠지만. 니네 장인장모가 도울 일 생기면 너 말고 자기들한테 연락하라고 번호 주더라. 너도 문제지. 어떻게 엄마가 연락하는데 그렇게 한 번 연락을 안 받니? 제가 어머니의 연락을 피하긴 했죠. 물론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어머니에게 꾸준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차마 차단을 하진 않았지만 받진 않았죠. 그래서 장모님한테 돈도 받았어요? 그럼 어떡해? 돈 급한데 너는 연락도 안 되고 너한테 연락하겠다니까 죽어도 못하게 하잖아. 어머니는 그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고향을 떠나 연고 없는 다른 지역에서 사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방패막이 되어 어머니가 저에게 연락해서 돈을 요구하는 걸 막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꽤나 큰 돈도 많이 빌려주셨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와이프는 장인 장모님도 제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택시를 타고 처가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생각해준 두 분에게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저 죄스럽기만 했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죄송하다며 고개도 못 드는 저의 앞에 얼른 일어나라며 눈높이를 맞추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난 너의 사람 됨됨이 보고 우리 딸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했어. 사업 준비하느라 바쁜데 어머니 문제로까지 네가 힘들지 않았으면 했다. 규진아, 우릴 부모라고 생각하고 의지해도 돼. 그런 걸로 창피하고 죄송해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고른 부모 아니고 네 잘못 아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 해준 거야. 우리 여진이한테 하듯이 내가 너 아들처럼 생각하고 살면서 비바람은 막아주고 내 능력 다할 때까지 품어줄 수 있다. 사람이 잘 될수록 고개를 숙이는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속 좁은 마음으로 대하는 자만심에 찌들어 있는 피해 망상꾼이었네요. 그날 이후로 저는 두 분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처가댁에 더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두 분을 제가 다 커서 만난 저의 진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초 와이프가 임신을 했습니다. 저희는 태명을 쑥떡이로 짓고 장인어른 장모님처럼 아이에게 그늘이 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쑥떡이가 우리 품으로 빨리 건강하게 와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며 이만 줄입니다. 여러분도 현재의 상황에서 행복을 찾는 분들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내년이면 만 3년이 되네요. 저는 조금 늦게 결혼한 편이라 아직 아이는 없고 동갑내기 남편과 소소한 일상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올해는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내 인생에 생기기도 하는구나. 신기하면서도 마음이 아팠던 일이라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 후 꽤 큰 회사 서비스 교육팀에 있다가 지금은 프리랜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요청이 오면 고객 서비스 교육을 해주고 가끔은 대학의 시간 강사로 강연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주변에서는 저에게 커리어 잘 풀렸다라고 많이들 얘기해주곤 했네요. 그러면서 항상 덧붙이는 말이 일은 이렇게 잘하는데 왜 연애랑 결혼은 못하냐는 소리였어요. 지긋지긋한 친척들 잔소리에 명절에는 혼자 훌쩍 여행을 떠나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가 남편과 만나 결혼을 했다니 사실 그것마저도 저에겐 영화 같은 일이었죠. 홍기를 넘겨 만나 무슨 운명 같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꽤 오래 일을 함께 했던 기업에서 자기네 회사에 딱 저 같은 사람이 있다고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데 결혼만 못했다고 소개를 받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이에 저도 나이가 있고 수많은 소개팅 경험이 있기에 별 기대 없이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남편은 공대 출신으로 주변에 여자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소개팅도 몇 번 안 해본 티가 났습니다. 주고받는 이야기가 딱히 재미가 있지도 않았거든요. 어색한 공기만 흐르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도 수십 번이었어요. 쉬는 날을 이렇게 낭비하기 싫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잘 안 맞는 것 같죠? 저랑. 저는 솔직한 성격이라 빨리 자리를 끝마치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대답하는 걸 보니 남편도 빈소리를 하는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저는 몇 번 더 만나보고 싶은데요. 은지 씨 괜찮으시면요. 어색하다고 눈치를 보거나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지도 않는 담담한 말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자고 했고 그 이후로 몇 번 더 만나고 연애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연애가 자극적이고 확 당기는 인스턴트 같은 맛이었다면 남편과의 연애는 슴슴한 맛이 매력적인 평양냉면 같았습니다. 좋아서 죽을 것 같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소한 감정 싸움과 갈등으로 마음 피곤하게 하는 일도 없었어요. 그렇게 반년을 만나다 보니 둘이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했네요. 참 별거 없죠. 남편한테도 말한 적 있는데 저는 남편의 배경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한 재벌가라 생각하실 텐데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처음엔 감정 기복 없고 덤덤하면서도 웬만한 사람보다 이해심이 넓은 이 남자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을지 궁금했어요. 연애를 하면서 그의 가족 얘기를 종종 들었고 저도 그런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했던 인자한 아버지, 힘든 시절 작은 가게를 시작으로 이제는 오후점까지 식당을 운영하는 쿨한 성격의 어머니.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한숨만 푹푹 쉬던 저희 부모님과는 다르게 남편의 어머님은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간섭 안 한다 주의더라고요. 결혼 독촉도 한 적이 없대요. 할 때 되면 네가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요. 어머니의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데이트 중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괜히 어색하고 불편한 마음에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통화하던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지금요? 저 지금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있어요. 아마 집으로 와서 저녁을 먹으라고 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도 된다고 말하려는 찰나에 그가 먼저 선수를 친 거죠. 결혼 얘기를 각자 집안에 하긴 했어도 벌써부터 제 아내만 챙긴다고 섭섭하다는 소리라면 어떡하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이 웃으면서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놀란 마음에 뭔 일이냐고 물었어요. 엄마가 나보고 너무 찌질하대. 데이트하는데 전화를 받는 모자란 놈이 어딨냐고 당장 끊으래. 예상치 못한 답변에 저도 덩달아 웃음이 터지고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님의 팬이 되어버렸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시아버지도 남편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털털한 어머니와 정반대로 다정하고 섬세하신 분이었죠. 모두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남편은 아주 이상적인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집에서도 부모님 모두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하루라도 빨리 나를 잡으라고 재촉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스스로가 모은 돈, 시댁과 친정에서 조금 도와주신 거에서 전셋집을 구했어요. 저는 프리랜서이다 보니 남편과 직장이 가까운 곳으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 후보 중 시부모님 사는 바로 앞동 아파트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같이 저녁 식사를 하다 시어머니께 물었죠. 저희 땡땡 아파트 4단지로 들어갈까 하는데 어때요, 어머니?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거기? 네, 기준씨 회사랑도 가깝고 저는 요즘 아파트보다 구축으로 아파트 트고 넓게 쓰는 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다 리모델링도 되어 있고. 너도 참 이상한 애다. 은지야, 시부모가 맨날 찾아가서 귀찮게 굴면 어떻게 하려고? 전 좋은데요? 처음부터 전혀 그런 걱정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시어머니는 여기저기 가게를 신경 쓰느라 저보다 바쁘셨고 남편의 말로 시아버님은 여기저기 인기쟁이시라 집에 붙어있지를 않는다고 했어요. 아버님은 앞에 복지관에 봉사도 다니고 땡땡동 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까지 하느라 여기저기 바쁘다고요. 남편이 외동아들이듯 저도 외동딸이었는데 두 분 모두 저만 바라보고 사는 저희 부모님과는 다르게 본인들의 삶을 자식보다 먼저 두는 남편의 부모님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 며느리로 더 친하게 지내고 싶기도 했어요. 제 바람대로 저희는 그 집에서 살게 되었고 저는 시부모님과 자주 왕래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여서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덕에 시부모님 댁에 자주 놀러 갈 수 있었죠. 처음으로 남편 없이 혼자 과일을 사서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사서 오지 않아도 돼. 너도 일하는데 쉬는 날은 쉬어야지.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어머니. 근데 빈손으로 오기 그러니까. 오고 싶으면 그냥 놀러 오면 되지. 뭘 이런 걸 사서 와, 돈 들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고 놀러와라. 우리가 사다 놓을 테니까. 말투는 무뚝뚝해도 시어머님도 저를 많이 예뻐라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그 옆에서 한마디씩 거드는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먹고 싶은 거 있음 다 얘기해라. 이렇게 예쁜 딸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며 아버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덕에 제 친구들도 모두 그런 시댁 없다고, 시댁복 하나는 타고났다고 모두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저와 얘기를 할 때면 남자 잘 만났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어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제가 일이 좀 줄었어요. 직장 다니는 남편은 여전히 바빴고, 그쯤 가게 확장을 앞두고 있던 어머님을 빼고 저와 시아버지가 많이 친해졌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운전을 하는 일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저는 자타공인 베스트 드라이버였죠. 그 덕에 연세가 꽤 있으신 아버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드라이브도 같이 다니고 장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아버님은 저에게 여기저기 데려다 달라는 부탁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땐 진짜 이 집의 딸이 된 것 같아 속으로 꽤나 으쓱하고 있었죠. 남편에게 자식 자리를 뺏길지도 모른다고 농담을 하면 남편은 이미 그런 것 같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꾸하고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워낙 공사다망한 우리 시아버님이 저에게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까지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답했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게 시아버지를 모시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차를 타고 가면서 오늘은 누굴 만나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만나게 됐고 뭐 때문에 가까워졌다 등등 제가 궁금해할 내용을 알려주시던 아버님이 입을 꾹 다물고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의아해서 물어봤죠. 아버님, 오늘은 누구 만나세요? 오늘? 네, 저번에 그 주민자치위원회 그 아줌마인가? 아버님이랑 의견 안 맞아서 자주 부딪힌다고 하셨던 분? 아니다. 오늘은 친구야. 내 오랜 친구. 아버님의 대답에 저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도 좋아서 날 잘 잡으셨다 정도 생각했던 것 같네요. 약속 장소에는 저와 아버님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친구분은 아직 안 오셨지만 뭘 좋아하는지 안다며 아버님이 음료를 주문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쏘는 거예요, 아버님. 그건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해 보이는 아버님을 한 번이라도 웃기고자 제가 한 조크였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고맙다며 웃으셨고 저는 그렇게 자리를 떠났네요. 친구분이 10분 뒤쯤 도착한다길래 주문할 때 일부러 10분 정도 있다 받게 해달라고 따로 부탁도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차를 빼고 저도 일을 하러 가려는데 그제야 카페에 지갑을 두고 온 게 생각났습니다. 제가 가방만 챙기고 선반에 지갑을 두고 왔더라고요. 시간을 보니 카페에 다시 돌아갔다 와도 충분할 것 같기에 급하게 카페로 돌아왔는데 저는 보면 안 될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아버님이 본인 또래로 보이는 여자분과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요. 카페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두 분이 창가 자리에 앉아서 정말 잘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오래 산 노부부 같은 모습으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더라고요. 수줍은 연인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넋을 놓고 서 있다 돌아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무슨 정신으로 수업을 하고 집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낮에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입이 닳도록 기준이 엄마는 나한테 너무 고맙고 가분한 사람이야 라고 시어머니를 칭찬하던 아버님이 거기서 그러고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배신감에 제가 다 치가 떨렸어요. 이걸 어머님에게 말해야 할지 남편에게 알려야 할지 너무나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오해한 걸지도 모른다고 나 좋을 대로 생각해버릴까 했지만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연인이었습니다. 믿고 싶진 않았지만 인정해야 했죠. 저는 어머니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그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남편과 먼저 상의를 할까도 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제 남편에게도 너무나 큰 상처일 걸 알아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한 일이 터져버렸어요. 생전 그런 적 없던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불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날이었습니다. 막 국을 한 입 떠먹고 역시 어머님 요리 솜씨가 최고라고 하려는 찰나 어머님이 선수를 쳐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이번에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유방암 3기라고 하더라. 그 소리에 저는 너무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남편도 많이 충격을 받았는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가장 무너진 건 놀랍게도 아버님이었어요. 아버님은 어쩌면 좋냐면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서럽게 흐느끼며 우는 아버지를 어머님은 담담하게 토닥거리셨어요. 당장 내일 모레 죽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다들 알고는 있어야 하니까 말해주는 거야. 엄마,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경과 지켜보기로 했어.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다고 하지만 내가 워낙 체력도 좋고 건강해서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 한평생을 사업가로 또 가정에선 완벽한 어머니로 살아온 시어머니에게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담담하게 자기 걱정은 말라며 가족들을 진정시키는 시어머니의 어른스러운 태도에 저는 더 가슴이 아팠죠. 시어머님도 사실은 많이 겁나고 무서울 텐데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도 남편도 어머니 얘기를 하며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남편보다 제가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를 암으로 먼저 보내드린 경험이 있어서 그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후로 시댁에 더 자주 찾아갔고 그전과 다르게 반찬을 해서 가기도 하고 웬만한 집안일은 제가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제게 말하셨어요. 벌써 환자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머리카락 빠지는 약도 아니라고 하니까 아무도 내가 아픈지도 몰라. 은진이가 이렇게 오버하지만 않으면 말이야. 농담 섞인 말에도 저는 자꾸 주책맞게 눈물이 튀어나왔어요. 차라리 아프다 힘들다 하시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담담하게 병을 받아들이시는 어머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후 매주 수요일 근처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제가 매주 모시고 다니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기사 노릇하려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단 소리 들을래?
그래도 제가 그런 거라도 하면서 어머니 옆에서 힘이 되고 싶어요. 저는 결국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토닥이셨습니다. 이런 건 나 혼자 할 수 있다. 넌 네 인생 살아, 은지야.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알아. 네 마음 다 알아. 네가 그런 거 안 해도 이미 나한테 엄청나게 힘이 돼. 아무리 제가 고집을 부려도 어머니는 완강했어요. 이제껏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평생 하면서 살았다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네가 다 이해할 때가 온다 라고 알 수 없는 말도 덧붙이셨죠. 저는 더 이상 나서는 건 저의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의 바람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암 선고를 받고 한 달 정도를 온 식구가 우울하게 보낸 것 같아요. 남편도 회사에 있어도 일이 제대로 손에 안 잡힌다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수척한 얼굴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누구에게도 제가 본 걸 말하지 않고 묻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그런 얘기까지 해서 좋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았고, 아버님도 이 일을 계기로 정신 차리시길 바랬거든요. 저는 그 후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마침 남편의 회사에서 직원복지로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소리를 듣고 이거다 싶었습니다. 물어보니 남편은 매년 본인만 간단하게 건강검진을 했고 부모님까지는 안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대기업이라 직계가족도 다 받을 수 있는데도요. 이해할 수 없단 제 표정을 보자 남편은 부모님도 워낙 바쁘셨고 나이가 드시니 건강검진하는 걸 별로 반기지 않았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였고, 이걸 계기로 우리 식구들의 건강 체크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아버님 남편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저희 집으로 어머님을 제외한 3명의 건강검진 결과표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당장에 아버님 것부터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또래에 비해 건강하신 편이라고는 했지만 역시 예상대로 고혈압 문제가 있더군요. 다행히 그것 빼고는 건강하셨고요. 저와 남편도 이상 소견이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뇌에 무언가 팍 꽂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혈액형은 B형이고 아버님의 혈액형은 A형이었어요. 며칠 전 어머님과 텔레비전을 보다 요즘 성격 유형으로 사람을 나누는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한 말이 생각났어요. 저것도 예전에 혈액형으로 성격 나누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그것보단 더 세분화되어 있죠. 점점 재미로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님도 해보실래요? 아니야. 난 예전부터 저런 거 잘 안 믿었어. 나도 A형인데 소심하고 내용적이지도 않거든. 예전부터 다들 네가 무슨 A형이냐고 그랬어. 그때 나누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이 A형이고 아버님이 A형인데 남편이 B형이다? 이건 뭔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A형과 A형 사이에서 B형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잖아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을 최대한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면서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식탁에 앉혀놓고 말을 시작했어요. 내가 건강검진 결과표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당신이 B형인데 아버님이 A형이더라고. 내가 알기론 어머님은 A형인데 뭔가 검사가 잘못된 건지 내가 모르는 게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 역시나 저의 말에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진작 말해줬어야 하는데. 하도 어릴 때 부모님이 재혼을 한 거라 나도 그냥 친아버지나 다름없이 느끼고 살기도 했고 굳이 말해서 색안경 씌우고 싶지 않았어. 나 어릴 때 친아버지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지금 우리 아버지야. 학부모 상담 때 만난 어머니한테 반해서 아버지가 쫓아다녔고 그 시절엔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도 많았잖아. 아버지 없는 애로 키우지 말자고 나한테 누구보다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어머니 설득했대. 어머니도 남자로서 아버지가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아버지로서는 저만한 사람 없겠다고 판단해서 결혼했고 그리고 지금은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서 후회 없이 행복하시고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남편을 토닥거렸습니다. 아니야, 지금이라도 말해줬으면 됐지. 그리고 미리 말해줬어도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었을 거야. 그 후로도 남편은 제게 말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정리해본 바로 아버님은 어머님에게 반했지만 그때도 어머님은 가게를 2개나 운영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10년이 넘었지만 돌아가신 남편의 친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을 만들기까지 수많은 노력을 하셨고 거기에는 아버지 없는 애로 아들을 키우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셨겠죠. 몰랐던 남편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되고 저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정말 이 집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바로 며칠 뒤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날지도 모르고 태평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요. 그날은 어머님이 병원에 가시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아버님이 혼자서 식사도 못하고 있을까봐 모시고 콧바람이라도 쐬러 나가자고 하려고 연락도 없이 시댁을 찾았어요. 이제 연락을 안 하고 가는 게 더 익숙해져서 그럴 필요도 못 느끼고 있었죠. 그렇게 번호를 누르고 시댁에 들어가 막 사온 딸기를 냉장고에 넣으려고 부엌 쪽으로 향하는데 안방에서 제가 온지도 모르고 한창 전화통화 중이신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혹시 방해가 될까 조심스럽게 방문을 닫아주려고 그쪽으로 향하는데 미안해요. 나도 보고 싶지. 보고 싶은데 안 사람이 지금 많이 아파서. 다정하고 따뜻하던 그 목소리로 누군가를 달래는 듯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대는 안 봐도 뻔했죠. 그때 봤던 그 여자분이 틀림없을 겁니다. 전화 내용을 들은 저는 그대로 뒤를 돌아 후다닥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마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났을지도 몰라요. 아버님이 정신 차리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던 거죠. 며칠간 바깥 활동도 줄이시고 집에서 어머님과 보내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는 소리를 듣고 안심한 제가 멍청이였어요. 그렇게 아파트를 빠져나와 집으로 터덜터덜 향하는데 하필 집에 돌아오시던 어머님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놀란 어머님은 제가 죽을 상이자 저에게 달려와 아픈 몸으로 저를 걱정하셨어요. 그제야 어머님이 예전보다 많이 살이 빠져있는 게 보였네요. 예, 은지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저는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놀라셨는지 얘가 왜 이래를 연신 외치시다가 저를 끌고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제야 울음을 그치고 그간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네요. 제가 그날 봤던 것, 봤던 사람, 그리고 오늘 전화통화를 들은 것까지. 어머님은 차분히 제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 줄 알았지만 어머님은 오히려 저보다 더 침착한 모습이었어요.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말. 기준이는 모르지? 네,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만 알고 아직 아무도. 너만 아는 거 아니다. 네? 그게 무슨... 나도 알아. 아니, 내가 먼저 알았지. 주책 맞은 양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며느리한테까지 그 추잡스러운 짓을 들켜? 한숨을 푹 쉰 어머니는 두통이 오시는지 이 말을 짚었어요.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멍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봉사 다니면서 알게 된 여편네고 그쪽도 뭐 사별했나 어쨌나. 하여튼 돈 버는 능력은 없고 감수성만 쓸데없이 풍부한 네 시애비 눈에 안쓰러울 수밖에 없는 조건의 여자였지. 거기다 네가 보기에도 곱게 생기지 않았든? 네. 쥐뿔도 없었다. 그 인간 그 나이 먹도록 나랑 결혼할 때 100만 원도 없던 인간이야. 다 죽어가는 거 사람 만들어 놨더니 결국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구나. 그럼 어머님은 이걸 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소리인데 그럼 도대체 왜 계속 묵인하고 살아줬던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혼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아쉬워서 못하겠어? 근데 왜... 내가 왜 계속 붙어 살고 있냐고? 저 징그러운 인간이랑? 내가 저 앞으로 해준 게 많거든. 저 양반은 내가 고생 한번 안 시키고 곱게 키운 아들내미나 다름이 없어요. 뼈 빠지게 번 돈으로 먹이고 입히고 그 앞으로 해준 것도 많고. 그거는 다 돌려서 너나 기준이 앞으로 해놔야 되지 않겠니? 저는 그제야 머리가 띵했습니다. 설마 그러면... 그럼 어머님, 설마 지금 항암 치료는... 그래, 거짓말이다. 내일 모레 죽을 것 같다는 이유는 만들어줘야 그 앞으로 해놓은 거 자식 앞으로 돌릴 명분은 생기지 않겠니?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애초에 어머님은 이혼 전에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정리하려고 일을 꾸민 것이었어요. 그 후 어머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아버님의 외도 사실을 알고 처음엔 인정하기 힘들어 몇 번이나 정신과 상담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다 정신과 의사 말을 듣고 정신이 번뜩 차려졌다고 하더군요. 환자분, 이러다 화병이 계속되면 나중에 몸도 아프세요. 마음이 병들면 몸도 금방 앓고 큰 병 얻으셔요.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사세요. 자녀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라는 의사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대요. 어릴 때 친아빠도 잃게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친아버지처럼 키운 애비마저 뺏어가는 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당치도 않은 소리죠, 사실. 아마 이 사실을 알면 누구보다 제일 마음 아파할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다 이겨내고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신 어머님이 마음속에 늘 그런 죄책감을 갖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요. 그 후로 저는 어머님을 돕기로 했어요. 일부러 시아버님에게 어머니의 병과가 어떻고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식으로 나서서 이야기를 했지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겐 사실을 알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에게 이것도 의논했죠. 남편에겐 사실대로 말하게 해주세요, 어머님. 지아버지를 많이 믿고 따라서 충격이 클 거야. 어머님, 똑같이 자식된 입장에서 보자면 아버님이 외도하고 있는 걸 원망하는 게 낫지. 어머님이 곧 돌아가실 만큼 큰 병을 앓고 있다는 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럼요. 전자는 끊어내면 그만이지만 후자라면 얼마나 가슴 시리겠어요, 기준 씨가. 그래, 알았다. 그건 네 말을 들으마. 그리고 기준 씨가 그 정도 상처도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어린 아이는 아니잖아요. 물론 어머님 눈에는 여전히 아기 같겠지만요. 어머님은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했다며 제 의견을 따라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남편과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차분히 지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말을 모두 들은 남편은 저만큼이나 믿을 수 없단 표정이 되어 분노를 표출했어요. 아버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엄마에게 그럴 수 있냐며 울분을 토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남편을 달래며 그래도 어머님이 아프지 않아 다행이라고, 나는 처음에 그 사실을 알자마자 그렇게 느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제 의견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동안 암이 전이되었다는 소리에 회사에서 하루 종일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티는 안 내도 부모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은 아버님과 의논하여 어머님과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모두 남편 앞으로 돌렸습니다. 그 중에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 살고 있는 집은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 당신 앞으로 정리할 거니 그거 빼고는 기준이에게 다 주자고 결정을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상속세를 다 내더라도 이혼 과정에서 재산이 남편 앞으로 넘어가는 건 못 참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시댁에 오지 말라는 말에 저희는 어머님 말을 따랐어요. 하지만 남편은 당장이라도 아버님에게 쫓아가 어떻게 저희한테 그러실 수 있냐고 목 놓아 울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몇 번 그럴 뻔한 적도 있었지만 제가 그를 뜯어 말렸지요. 어머님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지 말자고 하면서요.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합의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고 해요. 저희는 그 자리에 없었고 나중에 어머님을 통해 들은 내용입니다. 그날 아버님은 그런 일은 없다고, 당신이 오해하는 거라고 펄쩍 뛰면서 발뺌을 했고, 어머님은 그동안 자신이 모아오신 정보를 아버님 앞에 조용히 내밀었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아버님은 자신이 잘못했다며 한 번의 실수라고 용서해달라며 말 그대로 손이 발이 될 정도로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런 일을 꾸밀 정도의 성격인 어머님이 그런 것에 흔들릴 사람이 아닌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죠. 어머님은 더 이상 귀찮게 굴지 말고 최대한 깔끔하고 우아하게 끝을 맺자고 하셨답니다. 그와 동시에 합의 이혼을 한다면
당신이 우리 아들 애비 노릇한 만큼 쳐서 주겠다고 섭섭지 않은 금액을 제시하셨대요. 제가 생각했을 땐 아마 어머님이 생각하셨을 때 당신의 아들을 올바르게 키워준 값을 아주 제대로 쳐주신 게 아닌가 싶네요. 하루만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바로 그 다음날 아버님이 어머님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인 걸 보면 말이에요. 그 후로 두 분은 요즘 유행하는 황혼 이혼을 하셨고 아버님은 아예 서울을 떠나 아버님과 어머님이 만났던 고향으로 내려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혼 결정을 내고 나오는 법원 앞에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남편은 아버님을 쳐다도 안 보고 어머님의 어깨를 감싸고 어머님을 차에 태웠고 저는 그 뒤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아버님을 한번 쳐다보고는 남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예전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돈독하게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정신건강센터 치료를 병행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고 저도 전보다 더 어머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며 딸 같은 며느리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정말 별일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서로의 아픔도 이해하고 위기도 같이 겪어낸 가족애로 이 상황도 잘 견뎌내보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